종말 속에서 끔찍하게 죽었다가 방금 두 번째 기회를 얻은 한 남자를 만날 준비를 하십시오. 그는 태양이 지구를 불태우기 정확히 한 달 전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갔지만 이번에는 희생양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공간 능력과 타인의 절망을 먹고 사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무장한 그는 자신을 배신한 모든 이들에게 최후의 일격을 날리기로 결심합니다. 조다 일당은 자신들이 그를 속였다고 생각하고 그의 전 여자친구는 그의 유산을 훔칠 계획을 세우는 동안 산은 난공불락의 요새를 짓고 금보다 더 가치 있을 물자들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불타오를 것이고 유명 인사들은 물 한 모금을 위해 구걸할 것이며 산은 가장 좋은 자리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차가운 복수를 만끽할 것입니다. 영상에 좋아요를 남기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시간 끌지 않고 바로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날인 2030년 3월 2일 맑고 화창한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리우시의 번화가에 있는 답답한 사무실 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경적 소리와 다급한 발소리도 담배 연기와 긴장감으로 가득 찬 그 방 안까지는 파고들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 금액을 빌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는 있나? 차분하면서도 나른한 목소리가 물었습니다. 한 남자가 능숙하게 담배에 불을 붙이고 한 모금 빨아들인 뒤 상대의 두려움을 음미하듯 천천히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잔양공, 오션갱단의 우두머리이자 암흑가에서 손꼽히는 큰손이었습니다. 그는 눈앞의 청년을 바라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이자는 엄청나게 비싸. 파란색 후드티를 입고 움츠러든 청년이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어떤 이자든 받아들이겠다며 그 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잔양공은 몸을 앞으로 숙였고 그의 시선은 이미 먹잇감을 기다리고 있던 포식자처럼 날카로웠습니다. 40% 그가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당장 500만. 6개월 뒤에 700만으로 갚아. 담보는 지금 당장 내놓고. 청년은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집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잔양공은 서류를 받아 훑어보고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다 낡은 집 기껏해야 3,400만이겠군. 그는 500만을 덮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청년의 얼굴에 절망이 서렸습니다. 그는 점쟁이가 자신에게 엄청난 행운이 따를 것이라 장담했다며 돈을 2배로 불려 갚겠으니 400만이라도 빌려달라고 잔양공에게 애원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스스로를 파멸시킬 준비가 된 뻔한 도박 중독자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줄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리를 뜨는 척하며 일어섰습니다. 300만 싫으면 말고. 그 순간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청년의 공황 상태는 병적일 정도로 기이한 흥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즉시 수락했습니다. 잔양공은 다시 자리에 앉아 최종 조건을 수정했습니다. 잔혹하고도 치밀하게 3개월 90만 돈 못 갚으면 집은 내 차지다. 청년은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아주 짧은 순간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잔양공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10분 후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덩치가 크고 놀라울 정도로 정중한 부하가 청년을 출구로 안내했습니다. 밖은 여전히 태양이 강렬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휴대폰을 꺼내 알림을 확인했습니다. 방금 그의 계좌로 350만이 입금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그는 자다를 멍청이라고 부르며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진실은 명확했습니다. 애초에 그 빚을 갚을 생각 따위는 없었으니까요. 한 달 뒤면 종말이 시작될 터였습니다. 단 1센트조차도 살아남기 위한 준비에 쓰일 것입니다. 그는 전생의 비참함을 2번 다시 겪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구를 덮친 거대한 태양 폭발, 생태계의 붕괴, 50도를 넘나드는 기온, 30일간의 자결하는 지옥, 돌연변이 야수들이 인류의 잔해를 파먹는 폐허가 된 세상 등 과거의 기억들이 눈사태처럼 밀려왔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잔양공은 만족스러운 얼굴로 계약서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그것은 그저 성공적인 거래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도박꾼들에게 집 따위는 과분하지. 그는 경멸을 담아 내뱉었습니다. 그의 뒤에서 비서가 불안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보스, 저 집은 400만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당장 350만만 받겠다니요. 혹시 함정 아닐까요? 잔양공. 중독자들은 칩을 위해서라면 자기 가족까지도 팔아넘길 놈들이야. 집 하나쯤은 아무것도 아니지. 난 카지노를 운영한다. 그놈의 피 한 방울까지 쥐어짜 내고 싶군.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션은 여전히 세상에 좋은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생각에 즐거운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바라보며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돈은 너무나도 쉽게 들어왔습니다. 이자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 하루 만에 루시의 모든 사채업자들에게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사악하게 번뜩였습니다. 그는 절대 갚지 않을 것입니다. 션의 생각은 다시 미래로 향했습니다. 메말라버린 대지, 죽어버린 식물들, 붕괴하는 사회. 그 세상에서는 물자가 금보다 더 가치 있었습니다. 자원을 통제하는 자가 모든 것을 지배했습니다. 이번 생에 그는 종말의 왕이 될 것입니다. 억만장자와 슈퍼스타들이 소시지 한 조각, 물 한 모금을 얻기 위해 개처럼 구걸하던 모습과 실패한 자들이 시궁창에서 처참하게 죽어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다시 태어난 그에게는 시간도 있었고 돈도 있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그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두 여자가 가게 앞에 서서 슈거 어쌔신이라는 최고급 아이스크림에 대해 이야기하며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션은 멈춰서서 진열창을 응시했습니다. 루안칭의 기억이 씁쓸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녀에게 똑같은 아이스크림을 사주기 위해 돈을 모았던 기억이 났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건 걔에게 밥을 주는 것보다 더 쓸모없는 짓이었습니다. 그는 생각을 떨쳐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맛으로 10개씩 주십시오. 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여자들은 충격을 받아 서로 속닥거리며 그가 정말 그럴 돈이 있는지 묻더니 돈 쓰는 모습이 얼마나 잘생겼는지에 대해 떠들었습니다. 점원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진심이냐고 물었습니다. 이건 최고급 제품입니다. 그녀가 경고했습니다. 다 합치면 가볍게 2만을 넘길 텐데요. 산이 대답하기도 전에 젓갈색 머리의 여자가 경멸하듯 웃었습니다. 그런 옷차림으로 저걸 다 결제한다면 내가 무릎 꿇고 절이라도 하지. 산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시선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확실해. 그녀는 순간 움찔했지만 끝내 기세를 꺾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대체 누구라고 생각하냐는 여자의 물음에 산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내가 빠져나갈 길을 열어줬는데 내가 걷어찬 거야. 오늘 넌 무슨 일이 있어도 무릎을 꿇게 될 거다. 여자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산은 가볍게 무시했다. 그는 점원을 향해 휴대폰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다. 화면 속 잔고는 무려 2천만 욘을 훌쩍 넘고 있었다. 전부 포장해. 내가 다 살 테니까. 사시나무 떨듯 떨던 점원은 매니저를 부르겠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 잠시 후 펑이 어리빠진 얼굴로 나타났다. 샤는 그에게 매장에 있는 모든 상품의 가격을 계산하라고 지시하며 다른 손님을 위해 굳이 문을 열어둘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펑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진열된 상품의 가치는 7만에 달했지만 창고 재고까지 합치면 총액은 100만을 훌쩍 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샤에게 그 정도 돈은 껌값에 불과했다. 여기 있는 거 다 비우겠습니다. 그가 덧붙였다. 종말이 왔을 때 집에서 먹을 수 있을 만큼 아이스크림을 충분히 챙겨두고 싶거든요. 그는 계약금으로 30만을 이체한 뒤 즉각적인 배달을 요구했다. 펑은 산을 형님이라 부르며 환한 얼굴로 거의 절을 할 뻔했다. 거래가 성사되었다. 산은 절대적인 여유를 머금은 채 두 여자를 향해 미소 지었다. 원하는 아이스크림은 뭐든 골라도 좋습니다. 산은 마치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당연한 일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양팔을 벌리며 모든 건 자기가 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고는 차분하게 자신의 이름을 밝혔다. 산사. 그 이름은 마치 권위의 인장처럼 허공에 무겁게 떨어져 내렸다. 주변의 시선이 단숨에 뒤바뀌었다. 감탄, 질투, 호기심이 어린 수군거림이 퍼지며 그의 갑작스러운 부와 당당한 태도 그리고 평균 이상의 외모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갔다. 짧은 순간 그는 그저 권력을 과시하는 여느 재벌 2세처럼 보였다. 하지만 곧 그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듯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산은 다시 그 여자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이제는 날카롭게 베일듯 차가웠다. 그는 이 제안이 그녀만 뺀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그리고 언성을 높이지도 않은 채 그녀가 무릎 꿇기를 아직 기다리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여자는 창백하게 질렸다. 한때 넘쳐 흐르던 오만함은 순식간에 녹아내렸다. 그녀는 대꾸하려 했고 웃어넘기려 했으며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입술 밖으로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다. 주변의 압박감과 시선 그리고 스스로 내뱉었던 약속이 이제는 견딜 수 없는 무게로 짓눌렀다.
여자의 두 눈이 흔들리고 눈망울에 눈물이 차올랐다. 마침내 버티지 못한 몸이 무너져 내렸고 그녀는 흐느끼며 다리에 힘이 풀려 사내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그는 그녀를 내려다보았고 그 시선은 강철처럼 차가웠다. 그는 감당하지도 못할 거면서 애 그렇게 오만하게 굴었냐고 한치의 동정도 없이 물었다. 대답을 바라고 던진 질문이 아니었다. 이 정적만으로도 이미 모든 것이 설명되었으니까. 시간이 흘러 해가 저물기 시작하고 도시의 번잡함이 잦아들 무렵 산은 공원 벤치에 홀로 앉아 있었다. 주변은 그와 같은 사람에게는 지나치게 평화로울 정도로 고요했다. 그는 최고급 아이스크림을 천천히 음미하며 그 식감과 풍미를 만끽했다. 어쌔신 브랜드가 루주에서 명성을 떨칠 만하다며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스크림을 다 먹은 그는 손을 들어 올렸다. 그의 손 주위의 공기가 마치 찢어지듯 일그러졌다. 그리고 고요하고 깊숙한 검은 공허가 모습을 드러냈다. 산은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고 그 차원의 공간 속으로 쇼핑백을 밀어넣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빤히 내려다보았다. 생각에 잠긴 채 이 공간은 모든 것을 정지 상태로 유지한다. 영원히 신선한 음식, 영원히 뜨거운 음료, 그리고 절대적인 힘. 그를 놀라게 한 건 이 능력이 각성한 시점이었다. 원래의 타임라인에서는 종말이 시작된 후에야 능력이 발현됐었기 때문이다. 그는 과거로 돌아왔을 때 자신의 공간 능력이 함께 따라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의 입가에 천천히 미소가 번졌다. 그 순간 그는 이 힘이 자신의 가장 강력한 비장의 카드가 될 것임을 직감했다. 이 능력만 있다면 모든 자원을 통제할 수 있을 테니까. 유명 인사, 재벌, 아이돌들이 음식 한 조각, 물 한 방울을 위해 자신에게 애걸복걸하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다. 현실적으로 그의 머릿속은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 있었다. 안전한 은신처, 냉동창고, 무기, 에너지 비축.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방대한 작업량을 떠올리며 그는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본 그의 눈빛이 스산하게 가라앉았다. 화면에는 작은 요정 루안칭의 이름이 떠 있었다. 산의 입에서 짧은 조소가 터져나왔다. 운도 지질이 없지. 벌써 전화가 오다니. 그저 이름만 봤을 뿐인데도 씁쓸하고 끔찍한 기억들이 치밀어 올랐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그녀는 자신이 가장 연약했던 순간 구원자이자 천사처럼 나타났지만 그 모든 건 철저한 거짓말이었다. 루안칭의 진짜 목적은 오직 그의 유산뿐이었다. 그녀는 도심 한복판의 고급 아파트를 자기 명의로 일시불 결제해달라고 요구했다. 무려 88만이라는 터무니없는 지참금을 요구하며 하루가 멀다고 그를 쥐고 흔들었다. 심지어 곧 무너질 낡고 쓸모없는 집이라며 대대로 내려온 가문의 본가마저 팔아넘기라고 부추기기까지 했다. 그는 마지막 그 배신을 뼈저리게 기억하고 있었다. 전생에 그는 그녀의 고집에 못 이겨 집을 팔고 모든 것을 내어주었지만 종말이 오고 자원이 바닥나자 루안칭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그를 갱단 두목에게 팔아넘겼다. 그가 모은 물자와 그를 통째로 바친 대가로 보호를 얻었던 것이다. 산은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그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지만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던 기억이 뇌리에 생생했다. 온전한 시신조차 남기지 못하고 산채로 뜯어먹혔던 자신의 끔찍한 죽음. 이제 그의 얼굴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제 발로 걸어 들어왔으니 이 빚은 이번에야말로 철저하게 갚아주마. 그는 한편의 연극처럼 걱정이 가득 담긴 다정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무슨 일로 전화했냐며 혹시 무슨 문제라도 생겼냐고 다정하게 물었다. 수화기 넘어 목욕 가운을 두른 루안칭은 한껏 가련한 피해자 연기를 하고 있었다. 친구들과 놀다 금목걸이를 잃어버렸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그녀는 음흉한 미소를 숨긴 채 교묘하게 책임을 회피하며 상황을 꾸며냈다. 산은 여유롭게 그녀의 장단에 맞춰주었다. 걱정하지 말라며 새로 사주겠다고 안심시킨 뒤 번갈아 찰 수 있게 아예 10개를 사주겠다고 넌지시 덧붙였다. 루안칭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건 그녀가 알던 산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단 한 번도 이렇게 돈이 많은 적이 없었다. 산은 그럴싸하게 말을 지어냈다. 암호화폐로 큰 돈을 벌었고 그 돈을 전부 그녀에게 쓰고 싶다고. 그녀는 의심을 품고 혹시 사기 아니냐고 물었지만 그는 다음 투자 한 번이면 어마어마한 부를 거머쥘 수 있다며 확신의 참목소리로 우겼다. 엄청난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운을 띄운 그는 마침내 미끼를 던졌다. 큰 투자를 위해 거액을 끌어모으고 있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출금의 5%를 수고비로 주겠다며 그녀에게 도움을 청했다.
완벽한 버디 노였다. 루안칭은 수건만 걸친 채 욕실을 빠져나왔다. 나이든 대머리 남자가 왜 이렇게 늦냐며 투덜거렸다. 그녀는 즉각 태도를 바꾸며 그 남자에게 안겼고 자기야라고 부르며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교태를 부렸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 영감탱이랑 하룻밤 자는데 5천인데 산에 서명 하나만 받으면 아무 위험 없이 5만이라고. 어차피 산은 늘 겁쟁이였으니까. 감히 자길 속일 엄두도 못 낼 테지. 통화를 마친 산이 휴대전화를 뚫어지게 바라본다. 그의 두 눈이 붉게 물든다. 미소는 섬뜩하게 일그러진다. 그는 마치 맹세라도 하듯 나지막이 속삭인다. 얌전히 기다리고 있으마. 잠시 후 그는 거대한 주거용 건물 앞에 서 있다. 그는 건물의 구조를 꼼꼼히 살핀다. 머릿속으로 이미 개조 계획을 그리며 그는 그곳을 자신만의 요새로 삼겠다고 다짐한다. 눈에 띄게 긴장한 표정의 시공업자를 대동한 채 사는 건물을 가리키며 타협 불가능한 기한을 통보한다. 단 한 달, 그는 방탄유리와 은폐형 방범망이 설치된 창문, 그리고 진도 8의 강진도 버텨낼 3m 두께의 콘크리트 외벽을 요구한다. 시공업자는 식은땀을 흘리며 허겁지겁 내용을 타이핑한다. 산은 쉴 새 없이 몰아붙인다. 자체 생태계, 72시간 동안 보장되는 산소, 물 재활용 시스템, 생체 인식 및 기계식 이중 잠금 장치가 있는 방폭문, 태양광 판넬로 덮인 지붕, 독립 발전기, 군용 등급의 공기 정화 시스템까지. 그는 차갑게 일축한다. 한 달 안에 완벽한 전투용 벙커를 만들어 와. 시공업자는 순간 얼어붙어 산이 SF 영화를 너무 많이 본 망상증 종말론자 중 한 명일 거라고 생각한다. 그의 망설임이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산이 그걸 놓칠 리 없다. 그는 사내의 인력, 억만장자들의 보안을 담당했던 경력을 을조린다. 시공업자는 요구사항이 너무 까다로워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거라며 더듬거리지만 곧 탐욕이 그를 집어삼킨다. 그는 산을 그저 돈이 남아도는 괴짜 부자로 여기기 시작한다. 산이 그의 말을 끊고 휴대전화를 내민다. 100만 위안이 이체된 화면이다. 이건 계약금이야. 그가 차분히 말한다. 이제 최종 금액을 말해. 시공업자는 마른 침을 삼킨다. 그는 차오르는 흥분을 주체하지 못한다. 직업적인 미소 뒤에서 그의 머릿속은 이미 말도 안 되는 숫자들을 계산하며 빠르게 굴러가고 있다. 그의 눈에 산은 평생 먹고 살 돈을 쥐어줄 완벽한 호구, 그저 별난 부자일 뿐이다. 두 사람이 나눈 악수는 단단하고 확고했다. 시공업자가 연습한 듯한 확신의 참 목소리로 말한다.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전 자재 하나는 깐깐하게 고르니까요.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를 지어드리죠. 그럴싸한 포장이지만 두 사람 모두 입 밖으론 결코 꺼내지 않을 꿍꿍이를 숨기고 있다. 시공업자는 이미 어떻게 비용을 부풀려 단물까지 쏙쏙 빼먹을지 궁리 중이다. 산 역시 속으로 코웃음을 친다. 종말이 닥치면 잔금을 치를 일 따위는 없다는 걸 그는 알고 있다. 요새 구축이 궤도에 오르자 그의 머릿속은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 있다. 생존 필수품 목록에 윤곽이 잡히기 시작한다. 약, 식량, 생필품 이런 것들은 구하기 쉽다. 돈이면 다 해결되니까. 하지만 진정한 위협을 떠올리자 그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버린다. 그것은 극심한 폭염도 자연의 붕괴도 아니다. 바로 인간 그 자체다. 사회가 무너지면 냉병기 따위론 턱도 없다. 굶주림은 사람을 짐승으로 만들고 총을 가진 자가 모든 규칙을 정하게 될 것이다. 이건 가장 손에 넣기 힘든 자원이 될 터였다. 거리를 걸으며 산은 스마트폰을 꺼내 암시장 연줄에게 짧은 문자를 보낸다. 은밀한 거래처와 확실한 루트를 묻는 내용이다. 답장은 거의 즉시 도착했다. 주소 하나, 저녁 8시, 지각은 사절. 몇 시간 후 그는 약속된 장소에 도착한다. 주변 풍경이 그의 경계심을 끌어올린다. 낡은 주택가, 비좁은 골목, 오가는 사람들, 불법적인 거래를 하기엔 너무 붐비는 곳이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때 다급한 발소리가 정적을 깨뜨린다. 어스름한 조명 아래서 한 젊은 여자가 뛰어온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로 질려 있다. 불량배 3명이 욕설과 협박을 내뱉으며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다.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완벽한 절망에 빠진 듯하다. 그녀가 산을 발견하고는 그를 향해 달려간다. 사내들이 따라붙어 두 사람을 에워싼다. 우두머리가 소리친다. 자기 구역에서 사기를 쳤다며 목숨줄이 길어서 환장했냐고 다그친다. 그의 목소리가 어두운 거리 위로 사납게 울려 퍼진다. 바들바들 떨며 젊은 여자가 산의 팔을 부여잡고 살려달라고 애원한다.
시선을 내린 순간 그가 얼어붙는다. 단번에 그 얼굴을 알아본 것이다. 리우칭. 충격적인 혼란이 그를 강타한다. 그녀가 이런 곳에서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대치는 더욱 살벌해진다. 무장한 3명의 사내들, 좁디 좁은 골목길, 단 한 번의 실수로 목숨이 날아갈 수 있다. 불량배 중 한 명이 샨을 가리키며 당장 비키라고 명령한다. 다른 녀석은 거칠게 리우를 낚아챈다. 그들 중 하나가 그녀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채 고개를 꺾어버리자 일촉즉발의 상황이 터져버린다. 고통스러운 비명이 허공을 찢는다. 리우. 그가 단호한 목소리로 내뱉는다. 기억이 그를 과거로 끌고 간다. 학창시절 그녀는 눈부시게 빛나던 관심의 중심이었다. 수많은 남학생들이 숭배하던 이른바 천재 여신, 감히 닿을 수 없는 먼발치의 존재. 현실이 폭력적으로 그를 일깨운다. 기름진 머리의 우두머리가 그녀의 머리채를 꽉 틀어지며 돈을 내놔야만 놔주겠다고 악을 쓴다. 모익한 불량배가 희죽거리며 입술을 핥더니 돈이 없으면 몸으로 때우면 된다고 짓거린다. 샨이 앞으로 한 걸음 내디딘다. 숨막힐 듯한 압박감이 그의 주변에서 터져나온다. 그는 절대적인 냉기가 서린 눈으로 새 사내를 쏘아본다. 그 손 놔. 불량배들과 리우는 어리둥절해한다. 이 자가 대체 누군지, 그 보이지 않는 위압감이 어디서 뿜어져 나오는 건지 짐작조차 할 수 없다. 분노에 휩싸인 한 놈이 먼저 욕설을 내뱉으며 달려든다. 영웅놀이를 한 대가로 반죽음을 만들어주겠다면서. 샨은 미동조차 하지 않는다. 그의 두 눈이 붉게 번뜩인다. 다음 순간 허공을 가른 주먹이 헛스윙을 한다. 샨은 모든 걸 예측했다는 듯 공격을 흘려보내며 기가 막힐 정도로 가볍게 피한다. 놈이 반응하기도 전에 샨이 뼈를 부숴버릴 듯한 악력으로 그의 손목을 낚아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처절한 비명이 메아리친다. 망설임 없이 샨은 사내의 안면에 잔혹한 펀치를 꽂아 골목의 쓰레기 더미 위로 처박아버린다. 무자비하고 폭력적인 타격음이 울린다. 남은 놈들이 경악하며 그 광경을 지켜본다. 그 순간 샨의 눈앞에 반투명한 창이 떠오른다. 시스템이 강렬한 부정적 감정을 감지한다. 공포, 분노, 절망. 부정적 감정 수집 활성화를 알리는 알림이 뜬다. 그가 찰나의 순간 멈칫한다. 시스템. 전생에선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것. 우두머리가 패닉에 빠져 리우를 낚아챈다. 그녀의 셔츠를 찢어발기며 샨이 한 발짝이라도 더 다가오면 인연을 죽여버리겠다고 발악한다. 그때 위에서 무언가 툭 떨어진다. 건물 위에서 떨어진 벽돌이 엄청난 힘으로 우두머리의 얼굴을 강타한다. 그 남자는 의식을 완전히 잃고 돌무더기처럼 쓰러진다. 남은 2명의 불량배가 얼어붙는다. 건물 그림자 속에서 누군가가 뛰어내린다. 꽃무늬 셔츠를 입은 남자가 당당하게 착지하며 비웃음을 터뜨리고 무방비 상태의 소녀를 위협한다며 그들을 조롱한다. 격분한 2 사람이 동시에 공격한다. 샤는 팔을 들어 주먹을 가볍게 막아낸다. 동시에 꽃무늬 셔츠의 남자가 몸을 회전시켜 다른 불량배에게 강력한 하이킥을 날린다. 곤봉이 날아오지만 샤는 피하면서 상대방을 비틀거리게 만들고 대머리 남자의 얼굴에 정확한 펀치로 반격한다. 2 사람은 완벽한 호흡으로 싸운다. 몸이 날아가고 적들은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한 채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다. 꽃무늬 셔츠의 남자가 자비 없이 그들 중 한 명의 가슴을 짓밟는다. 침묵. 샤는 2 눈을 여전히 붉게 번뜩이며 서 있다. 그는 쓰러진 불량배들을 노려본다. 꺼져. 그들은 말대꾸하지 않는다. 그들은 겁에 질려 달아난다. 그들의 공포와 절망이 수확되자 시스템이 샤에게 알림을 보낸다. 그는 뜻밖의 만족감을 느낀다. 이로 인해 그의 공간 저장소가 확장된다. 그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진다. 감정을 수확하는 능력이라니 꽤 흥미롭군. 그는 바닥에 쓰러진 루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고 그녀를 일으켜 세우며 그녀의 골칫거리가 오히려 자신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었다고 차분하게 말한다. 그는 그녀가 다쳤는지 묻는다.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찢어진 옷을 부여잡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채 더듬거리며 감사를 표하고는 급한 일이 있다고 말한다. 샤이 조심하라고 말하는 사이 그녀는 황급히 떠난다. 그녀가 길 저편으로 사라지자 꽃무늬 셔츠의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 말한다. 미녀를 구하며 등장하다니 멋진데. 그는 자신을 무콩이라고 소개한다. 샤는 그를 잠시 관찰하더니 이내 상황을 파악한다. 그가 바로 샤이 찾고 있던 연락책이다. 무콩은 짧은 웃음을 터뜨리며 자신이 기다리던 구매자라는 사실을 마침내 밝힌다. 그는 마치 운명의 장난인 것처럼
우연한 만남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러고는 완전히 자세를 바꿔 한 걸음 물러서서 무릎을 굽히고 과장된 무술 자세를 취하며 마치 전통적인 결투를 앞둔 듯 손을 들어 올린다. 하늘 위의 천왕이여, 대지의 호랑이가 문을 지킨다. 그는 비밀 주문을 외우듯 엄숙한 어조로 외친다. 그는 확인 암호처럼 그에 걸맞은 대답을 기다리며 산을 빤히 쳐다보지만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한다. 산은 그저 몇 초 동안 말없이 그를 쳐다보다가 철저히 무관심한 태도로 말한다. 바보 같으니. 분위기가 얼어붙는다. 그 순간 산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알림이 뜬다. 당혹감과 창피함의 감정이 무콩으로부터 수확되었습니다. 판매자의 미소가 흔들린다. 그는 얼버무리려는 듯 황급히 큰 소리로 웃어넘긴다. 이봐, 진정하라고. 그냥 장난이야. 그는 머리를 긁으며 말한다. 산은 굳이 대답하지 않고 마치 오래된 지인인 양 그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그를 이끌며 이제 본격적인 거래를 할 시간임을 확실히 한다. 그날 밤늦게 두 사람은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난 외딴 조용한 집에 도착한다. 안에서 무콩이 조심스럽게 금속 케이스를 연다. 그 안에는 어둡고 차가우며 묵직한 권총이 놓여 있다. 그는 이것이 내구성으로 유명한 러시아 모델이며 극한 상황에서도 믿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곧이어 경고가 따른다. 탄약을 구하기는 쉽지 않아. 산은 무기를 집어들고 손으로 훑어보며 균형을 시험해본다. 무콩은 모든 움직임을 평가하며 유심히 지켜보다가 진짜 실전을 겪어본 사람 같다고 평가한다. 그러고는 친구 할인가를 제안한다. 산은 자연스럽게 권총을 빙글빙글 돌리며 장난스러운 미소를 띈다. 소음기를 서비스로 주고 보증과 추가 탄약도 챙겨줘. 분위기가 긴장된다. 무콩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크게 뜬다. 그의 목소리가 단박에 높아진다. 너 미쳤어. 이미 친구 할인가로 해주고 있잖아. 그는 답답함에 떨며 항의한다. 다른 놈들은 2배를 낼 텐데 넌 더 달라고? 거기다 보증까지? 그는 분노에 차 산을 가리킨다. 이건 가전제품이 아니라고. 이럴 거면 차라리 날 강도질하지 그래. 무콩이 분노로 끓어오르는 동안 산의 시스템은 충격, 좌절, 불신의 감정이 성공적으로 수확되었음을 차분히 기록한다. 만족한 산은 미소 지으며 항복하듯 두 손을 들고 물러선다. 됐어, 원래 가격으로 하지. 그는 더 이상의 논쟁 없이 돈을 송금한다. 거래 성사. 그곳을 나서며 산은 이제 요새를 위한 보급품과 무기까지 갖췄으니 단 한 가지만 남았다고 생각한다. 그날 밤 도시의 불빛 아래 호화로운 호텔이 눈에 띈다. 가장 꼭대기 우아한 펜트하우스에서 붉은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루안칭이 도시의 풍경을 내다보고 있다. 문이 소리 없이 열린다. 산이 뒤에서 다가가 그녀를 껴안는다. 그녀는 무겁다며 투덜대더니 곧 말투를 바꾼다. 이 대출 계획 정말 위험한 거 없는 거지? 산은 자연스럽게 그리고 연습한 대로 대답한다. 그는 그녀의 서명은 단지 형식일 뿐이며 자신은 결코 그녀에게 해가 될 일은 하지 않을 거라고 말한다. 속으로 루안칭은 희미하게 미소 짓는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가방을 사주려고 피까지 팔았던 때를 떠올린다. 그녀의 눈에 산은 항상 너무 순종적이어서 자신을 속일 생각조차 못할 사람이었다. 그 후 사채업자의 사무실에서 루안칭은 잔 양공 앞에 앉아있다. 그는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며 그녀의 결단력을 칭찬한다. 그녀가 계약서에 서명하기 시작하자 그의 시선이 맹수처럼 변한다. 그녀는 자신이 그저 보증인일 뿐이라고 믿고 있다. 사실 모든 빚이 그녀의 명의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잔 양공은 악의적인 미소를 지으며 시가에 불을 붙인다. 그녀가 돈을 갚지 못하게 될 순간을 이미 상상하며 그의 시선이 욕정으로 가득 찬 채 그녀의 몸을 훑는다. 그는 돈을 받아내지 못한다면 다른 방식으로 값을 치르게 하겠다고 결심한다. 산은 소파에 깊숙이 기대어 이 모든 것을 흡족하게 지켜본다. 루안칭의 탐욕은 그가 정확히 필요로 했던 것이었다. 그녀의 서명은 매매 증서와도 같아서 그의 안가 마련을 위한 마지막 자금을 확보해준다. 며칠 후 산은 자신의 요새화된 건물 밖에서 건축업자와 함께 서 있다. 그 남자는 이 건물이 단열, 방음, 폭발 방어 등 군사적 기준을 따른다고 확언한다. 그는 심지어 이 구조물이 핵폭발에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호언장담한다. 만족한 산은 대금을 건넨다.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제안을 수락한 시공업자는 이 돈이 곧 휴지 조각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상상도 못한 채 벌써부터 다음 일거리를 묻는다. 요새 안에 홀로 남은 산은 태블릿을 손에 쥐고 기다린다. 이윽고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흘러나온다. 관측 사상 초유의 태양 활동.
앵커는 무거운 목소리로 지속적이고 극심한 폭염의 파도를 언급하며 사람들에게 경고한다. 산은 침착하게 권총을 손질하다 무기를 얼굴 가까이 가져가며 어둡고도 집중된 표정을 짓는다. 드디어 시작이다. 주위를 붉고 위협적으로 물들인 빛을 받으며 그는 무기를 품에 바짝 끌어안는다. 종말이 시작된 것이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또한 알림 설정을 켜주시고 저희의 작업을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멤버십 가입도 고려해주세요. 정말 저렴합니다. 저희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최선을 다해 이 영상을 띄워주세요. 그럼 이제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정말 엄청나게 재밌거든요. 그는 창가로 걸어간다. 하늘에서는 거대한 태양 폭발이 지평선을 불태우며 도시 전체를 타오르는 붉은 빛으로 물들인다. 텔레비전에서는 전 세계 기온이 45도에 육박했다고 보도한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 외출을 삼가고 집에 머물 것을 권고한다. 열기는 즉각적이다. 산의 얼굴 위로 땀방울이 흘러내린다. 그는 알고 있다. 이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도시 전체가 마치 오븐 속처럼 달아올랐다. 사람들은 벌써부터 고통받고 있다. 한 여자는 타는 듯한 피부를 식히기 위해 얼굴에 물을 뿌려대고 발코니에 기댄 채 참을 수 없는 더위에 불평을 쏟아내며 이 지옥이 언제 끝날지 한탄한다. 거리에서는 꽃무늬 셔츠를 입은 뚱뚱한 가게 주인이 확성기에 대고 소리를 지른다. 그는 기온이 계속 오르기만 할 거라고 떠벌린다. 물자 부족을 경고하며 배급이 시작되기 전에 마지막 남은 물건들을 사라고 이웃들을 부추긴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이마에 땀을 훔친다. 그에게 이것은 비극이 아니다. 절호의 기회일 뿐. 몇몇 여자들이 다가와 수박값을 깎아 달라고 흥정한다. 그중 한 여자가 쭈그려 앉아 과일을 살핀다. 가게 주인은 가격을 깎아달라는 말은 철저히 무시한 채 역겨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몸을 숙여 그녀의 몸매를 빤히 훑어본다. 세상은 이미 그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뚱뚱한 남자는 끈적한 미소를 지으며 계산대 위로 몸을 기울이고는 목소리를 깐다. 수박 2통 사면 조금 깎아줄게. 휴지도 한 팩 덤으로 주고. 그의 노골적인 시선이 뻔뻔하게 여자의 몸을 훑고 지나가더니 세상에서 가장 당연한 일이라는 듯 말을 잇는다. 밤에 우리 집으로 와도 좋아. 에어컨이 아주 빵빵하거든. 제대로 식혀줄 수 있지. 여자들은 불쾌한 기색이 역력한 채 서로를 쳐다보더니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거절한다. 그의 입가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는다. 오히려 몸을 더 들이밀며 한 여자의 개인 공간을 침범할 정도로 얼굴을 들이댄다. 당장 사. 그는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압박한다. 내일이면 팔 음식조차 없을지도 모르니까. 하지만 두 남자가 물값을 깎아달라고 하자 그의 태도는 돌변한다. 가게 주인은 그들을 향해 화를 내며 손가락질한다. 여긴 구멍가게야. 흥정 따윈 없어. 꼬우면 당장 나가. 그가 낑낑대며 물자 상자를 나르는 동안 어둠 속에 서서 그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한 형상을 눈치채지 못한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시선을 번뜩이는 샨. 그 남자를 알아보는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오래된 쓰디쓴 기억이 폭발한다. 그 기억은 산을 난폭하게 과거로 끌고 간다. 똑같은 가게, 똑같은 목소리. 리다프가 사람들을 향해 소리치며 어린 산을 도둑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그는 산이 도둑질하는 현장을 덮쳤다고 떠벌렸다. 그러면서 소년의 팔을 자비 없이 비틀어 꺾었다. 어린 산이 그저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주었을 뿐이라며 울먹이며 해명했지만 리다프는 그를 조롱하며 들으려 하지도 않은 채 돈을 내놓으라고 윽박질렀다.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그 소년의 형편없는 가정교육을 운운하며 제멋대로 판단했다. 강요된 침묵은 그들의 눈 속에서 유죄로 둔갑했다. 짓눌리고 겁에 질린 채 어린 산은 울음을 터뜨리며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다고 더듬거리며 말했다.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지금 이 가게의 정적이 귀를 찢을 듯 강렬하게 느껴진다. 산은 태연하게 가게 안으로 들어서서 가격표를 유심히 살핀다. 별 볼 일 없는 양파맛 감자칩 한 봉지의 가격이 50이나 한다. 그 아래엔 작게 점장 추천이라고 적혀있다. 그는 과자 봉지를 집어들고 한쪽 눈썹을 까딱인다. 이거 금으로라도 만들었나? 그가 비아냥거리는 투로 묻는다. 아니면 이걸 먹으면 일사병이라도 예방되길래 이렇게 비싼 건가? 땀을 뻘뻘 흘리던 리다프는 신경질적으로 몸을 돌린다. 바로 그 순간 시스템이 작동한다. 경멸, 수집 완료, 3포인트 추가. 가게 주인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낸다.
그는 산의 손에서 과자 봉지를 낚아챈다. 돈 낼 거 아니면 당장 꺼져. 시스템이 다시 한번 반응한다. 짜증. 6포인트 추가. 산은 그저 옅은 미소를 지을 뿐이다. 그가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인다. 보아하니 보물을 잔뜩 긁어모으고 계신 모양이군. 그는 낮게 깔린 목소리로 말을 뱉는다. 도둑 조심하라고. 리다프는 당황한 듯 멈칫하더니 이내 화를 폭발시킨다. 너 대체 뭔데? 그가 손가락질하며 소리친다. 너 미쳤냐? 더위 먹고 머리가 어떻게 됐어? 산은 조금의 흔들림 없이 평온하다. 요즘도 잠을 잘 설치나 보지? 밤마다 소변을 보러 가고 무릎에 힘이 쭉 빠지지 않고. 리다프의 분노가 뚝 멎는다. 그가 마른 침을 꿀꺽 삼킨다. 그는 초조해하며 인정한다. 이 녀석 무슨 도사라도 되는 건가? 미처 눈치채기도 전에 산이 다가와 그의 얼굴을 콱 움켜쥔다. 내 놈의 음기가 어둡게 뿜어져 나오고 있어. 그가 무거운 목소리로 선언한다. 흉조야. 다음 순간 메마르고도 폭력적인 따기가 날아든다. 리다프는 눈에 초점을 잃은 채 충격을 받아 비틀거린다. 산은 마치 환자를 분석하는 의사처럼 턱을 문지른다. 허약 체질이군. 그가 선언한다. 리다프는 메마른 분노 속에서 정신을 차린다. 그는 산의 가족을 모욕하며 산을 발로 차려 한다. 산은 말도 안 되게 쉽게 피한 뒤 카운터에서 막대 사탕을 집어들고 침착하게 포장을 벗기며 조롱하는 말투로 말한다. 건강 챙기시지. 화내면 몸에 안 좋아. 그는 자리를 떠나며 바닥에 동전을 던진다. 이러다 요절하겠어. 금속성의 쨍그랑 소리가 울려 퍼지고 시스템이 붉게 빛나며 극도의 분노가 수집되어 20포인트가 추가된다. 몇 시간 후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슈퍼마켓의 어두운 입구를 가로질러 달려간다. 산은 유리문 앞에 서서 자신의 전생을 회상한다. 얼마나 많이 분노를 삼켰던가. 얼마나 많이 짓밟혔던가. 이번엔 다르다. 그는 시스템을 확인한다. 리다프에게서 수집한 감정만으로도 충분하다. 망설임 없이 그는 능력을 활성화한다. 공간 저장소가 200입방미터 이상 확장된다. 검은 소용돌이가 그의 손바닥에서 굶주린 듯 회전하며 주변 공기를 왜곡시킨다. 그의 입술에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번진다. 다음 날 새들이 평화롭게 지저긴다. 리다프는 자신을 기다리는 운명을 모른 채 가게를 향해 걸어간다. 근처 덤불 속에서 산이 그를 지켜보고 있다. 리다프가 갑자기 멈춰선다. 그의 입이 떡 벌어진다. 그는 안으로 달려들어가 얼어붙는다. 터무니없이 비싼 물건들로 가득 차 있던 진열대는 완전히 텅 비어 있다. 아무것도 없이 앙상한 금속 뼈대만 남아있다. 그의 얼굴이 어두워진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다 그의 이성이 무너져 내린다. 누구야? 누가 다 훔쳐간 거야? 그는 머리를 감싸쥐며 소리친다. 그곳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가옥에서 산은 그 붕괴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다. 시스템 알림이 울린다. 극심한 고통으로 66포인트의 부정적인 감정이 생성되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탄산음료를 열어 여유롭게 마시며 미소 짓는다. 사소한 복수일지 모르지만 이보다 더 짜릿할 수는 없다. 창고 안에서 리다프는 공황 상태에 빠져 비명을 지르며 대체 누가 재고를 다 훔쳐갔냐고 악을 쓴다. 밤이 되자 압도된 그는 무릎을 꿇고 좌절감에 차 비명을 지른다. 혼란에 빠진 손님 무리가 그 모습을 지켜본다. 그들은 슈퍼마켓이 정말 텅 빈 것인지 아니면 리다프가 가격을 올리려고 연기를 하는 것인지 의아해한다. 나중에 두 여자가 어젯밤 창고에 떠도는 검은 그림자를 봤다는 소문을 이야기하자 가게에 귀신이 들렸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질려 리다프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군중의 부정적인 감정을 세는 보이지 않는 시스템 인터페이스가 나타나고 산은 리다프에게서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는 감정을 관찰하며 감자칩을 먹으면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지만 이내 그의 표정이 사악하게 변한다. 감정을 더 수확하기 위해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기로 결심한 그의 눈이 붉게 번뜩이고 그는 리다프 곁을 지나가며 시선을 끌기 위해 감자칩 냄새가 끝내준다고 큰 소리로 중얼거린다. 리다프는 산의 손에 들린 과자 봉지를 응시하다가 그 포장이 사라진 재고와 똑같다는 것을 깨닫는다. 산이 자신이 도둑맞은 물건을 먹고 있다고 확신한 순간 그의 충격은 분노로 바뀐다. 산은 과자 봉지를 들어 올리며 감자칩에 금이라도 발라놔서 그렇게 비싸게 파냐며 리다프를 조롱한다. 산이 보물을 모아두면 도둑이 꼬이는 법이라며 도발하자 격노한 리다프가 그의 손을 세게 내리친다. 격분한 리다프는 산의 손목을 움켜쥐고 그 과자를 어디서 났냐고 캐물으며 그를 도둑으로 몰아세운다.
산은 깜짝 놀란 척 연기한다. 그러고는 이성을 잃은 남자에게 그런 억지를 부릴 증거라도 있냐며 차분하게 묻는다.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산은 증거도 없이 헛소리를 늘어놓으면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가게 주인에게 경고한다. 그는 텅 빈 슈퍼마켓이 참 깨끗하다며 비웃고는 모욕적으로 남은 감자칩을 그 남자에게 건넨다. 절망에 빠진 리다프는 산을 희생양으로 삼기로 결심하고 그를 거칠게 흔들며 전날 가격에 대해 불평했으니 내가 훔쳐간 게 틀림없다고 책임을 전가한다. 시스템이 가게 주인의 치솟는 분노를 감지한다. 산은 군중을 돌아보며 리다프는 여기서 감자칩도 파는지 아나 보라고 묻는다. 그는 이 주인이 애먼 손님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다고 말한다. 구경꾼들도 감자칩은 흔한 물건이라며 고개를 끄덕인다. 그 겁쟁이가 갑자기 이렇게 당당하게 나오자 당황한 리다프는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한다. 산이 내기를 제안한다. 만약 리다프가 자신의 집에서 훔친 물건을 찾아내면 그 가치의 10배를 배상할 것이고 찾지 못하면 리다프가 예비 발전기를 내놓아야 한다는 조건이다. 분노에 눈이 먼 리다프는 산의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밀고 그 자리에서 맹세하며 내기를 수락한다. 그들은 산의 집으로 향하고 군중도 그 뒤를 바짝 쫓는다. 집 안에 들어선 리다프는 그곳의 화려함에 큰 충격을 받는다. 그는 산이 엄청난 부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경악을 금치 못한다. 그는 값비싼 장식과 크리스탈 샹들리에를 경외심을 품고 바라본다. 그는 최고급 옷들로 가득 찬 옷장을 발견하고 또 한 번 놀란다. 리다프는 미친 듯이 뒤지며 냉장고와 금괴로 가득 찬 금고까지 확인하지만 도난당한 감자칩은 찾지 못한다. 자신의 실수를 깨달은 리다프가 공황에 빠지자 산은 아예 바닥까지 뜯어보겠냐며 그를 비웃는다. 수치심을 느낀 리다프는 더 찾을 필요 없다고 말하며 서둘러 떠나려 한다. 산의 시스템에 수치심 수치가 상승하는 것이 기록된다. 산은 그의 멱살을 잡아세우며 발전기 내기를 상기시킨다. 군중을 향해 돌아서서 산은 식은땀을 흘리는 가게 주인을 압박하며 한 입으로 두말할 작정이냐고 따진다. 궁지에 몰린 리다프는 산에게 제발 한 번만 넘어가 달라고 애원하지만 그는 절대 용서할 기색이 없다. 산은 아까 자기를 도둑으로 몰아세웠을 때는 왜 물러서지 않았냐고 묻는다. 시스템의 조바심 수치가 치솟는 것이 기록된다. 자신의 비열함을 조롱하는 구경꾼들의 소리에 리다프는 이성을 잃는다. 그는 산에게 기회를 줬다고 소리치며 주먹을 날리지만 산은 가볍게 잡아챈다. 산이 가게 주인의 손목을 비틀자 리다프는 억지로 무릎을 꿇은 채 손이 부러질 것 같다고 소리치며 고통스레 비명을 지른다. 시스템이 엄청난 고통 수치를 감지하고 이를 견디지 못한 리다프는 당장 발전기를 옮겨주겠다고 다급하게 약속한다. 산은 그를 차갑게 노려보며 더워지기 전에 빨리 꺼지라고 말한다. 그는 발전기 없이는 리다프가 곧 닥칠 제한 급전 기간 동안 끔찍한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꼬집는다. 시스템은 수치심, 고통, 그리고 공포에서 비롯된 포인트를 추가로 계산하여 산에게 보상을 지급한다. 갑자기 산이 알림을 확인한다. 전화벨이 울리며 루안칭의 이름이 화면에 뜬다. 잔뜩 독이 오른 루안칭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난다. 그녀는 이틀 내내 사채업자들이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며 불평한다. 산은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루안칭은 영상통화로 공식 서류에 서명했는데 왜 자신이 쫓기고 있냐며 악을 쓴다. 격분한 루안칭은 거물급 조직원들이 왜 자신을 쫓는 거냐고 따져 물으며 산이 상심한 척 거짓말을 했다고 비난한다. 산은 아파트를 거닐며 자신이 그녀를 위해 모든 걸 희생했는데 왜 나를 믿어주지 않냐며 깊은 상처를 받은 듯 연기한다. 속으로는 옅은 미소를 지으면서 말이다. 그는 잔향의 조직에 있는 변태 새끼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독촉에 안달이 났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냉장고 옆에 서서 그 조직이 그녀가 사는 곳을 아는지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했는지 무심하게 묻는다. 스트레스를 받아 엄지손가락을 물어뜯으며 루안칭은 다른 길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의 주소는 모른다고 답한다. 그녀는 산에게 수작 부리지 말라고 경고한다. 산은 침착하게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말라며 그저 모르는 사람을 조직원으로 착각한 게 아니냐고 떠본다. 한편 산은 시원하게 에어컨이 켜진 방에 머물며 샐러드를 곁든 최고급 연어 구이와 차가운 탄산음료를 즐기려 하고 있다. 바깥의 숨막히는 더위와는 대조적으로 카메라 너머로 식탁 위를 가득 채운 음식들을 본 루안칭의 표정은 분노에서 경악으로 바뀌며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을 응시한다. 그녀는 어떻게 아직도 그런 신선한 음식이 남아있냐고 묻는다. 산은 카메라에 코카콜라 캔을 보여주며 재고가 훨씬 더 많다고 자랑합니다. 호기심이 생긴 루안칭은 정말로 물자가 많은지 묻습니다. 침대에 앉은 그녀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식량이 부족한 상황이라 그녀는 산이 정말 대박을 터뜨린 건지 궁금해합니다. 산은 시원한 음료를 한 모금 마시고는 이 더위에는 뭘 좀 먹어야 한다며 그녀를 놀립니다. 산은 카메라 바로 앞에서 신선한 연어를 한 입 베어 뭅니다. 루안칭은 그렇게 최고급 음식을 보고 경악합니다. 굶주림에 지친 그녀는 간절히 그 음식을 먹고 싶어하고 산은 그녀의 나약한 연기를 지켜보며 먹을 것은 충분한지 걱정하는 척합니다. 그는 완전히 혼자 사는 것이 두렵다며 거짓말을 합니다. 기회를 엿본 루안칭은 교활한 미소를 짓습니다. 그녀는 사채업자들이 아직 근처에 있다고 말하며 유혹하듯 행동합니다. 그녀는 거만한 태도로 담배를 피우며 산에게 며칠 동안 머물러도 되는지 묻고 은신처를 제공받는 대신 곁에 있어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산은 밥을 먹으며 미소를 짓고 그녀가 미끼를 물었다고 생각하며 속물 같은 그녀를 속으로 비웃습니다. 그는 그녀가 전에는 한 번도 자기를 집에 오지 못하게 했었다고 지적하며 장단을 맞춥니다. 그는 주소를 알려주면 날이 선선해지는 오늘 밤에 데리러 가겠다고 제안하고 루안칭은 그가 남자친구로서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 특별한 상황이라며 과거의 일은 묻어버립니다. 그녀는 동의하며 자신의 위치를 보냅니다. 산은 어두운 표정으로 휴대폰을 바라보며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함정인 줄도 모르고 집에서 얌전히 기다리던 루안칭은 긴장을 풀고 산을 비웃습니다. 그녀는 그가 여전히 약간의 애정 표현에도 꼬리를 흔드는 바보라고 믿습니다. 산은 그녀의 돌변한 태도를 재미있어하며 휴대폰을 보고 미소 짓습니다. 한때 우월하게 굴던 여자가 이제는 약간의 식량을 얻으려고 자기 주소를 넘겼으니까요. 현관문을 거칠고 요란하게 두드리는 소리에 그의 생각이 끊깁니다. 밖에서는 어린 남자아이를 데리고 있는 중년 여성이 문을 두드리며 산에게 문을 열라고 요구합니다. 산은 입구로 걸어가 귀를 기울입니다. 그가 문을 열자 이웃인 왕 아주머니가 있었고 그는 빈정거리며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왕 아주머니는 시원한 공기를 쐬려고 억지로 안으로 밀고 들어오려 합니다. 그녀는 에어컨이 고장났고 아이가 더위를 견디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웃이라는 핑계로 들어오려 하지만 산은 그녀를 밖으로 밀쳐냅니다. 마침내 그는 자신이 어렸을 때 어머니와 함께 병을 주었던 때를 그녀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녀는 그들을 거지라고 부르며 경비원에게 쫓아내라고 했었습니다. 쓰레기를 뒤지던 그들을 왕 아주머니가 모욕했던 잔인한 장면이 회상으로 지나갑니다. 다시 현재 왕 아주머니는 격분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의 잔인함을 무시하며 그건 몇 년 전 일이고 지금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소리칩니다. 그녀는 앙심을 품고 있다며 그에게 소리를 지르고 동정심도 없냐고 비난합니다. 산은 비꼬듯 동의하며 자신에게 동정심은 없지만 에어컨은 있다고 말합니다. 산은 문을 쾅 닫아버립니다. 밖에서는 왕 아주머니가 분노하며 문을 쾅쾅 두드립니다. 그녀는 그가 은혜를 모르는 놈이라 부모가 일찍 죽을 만했다며 모욕적인 말을 쏟아냅니다. 그녀의 분노는 산의 시스템을 활성화시키고 시스템은 분노로 분류된 부정적인 감정의 급증을 감지합니다. 아파트 안 산은 어둠 속에서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는 모욕을 무시하며 무관심한 표정으로 침묵을 지킵니다. 그는 테이블로 가서 컴퓨터에서 익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휴대폰의 유심칩을 바꿉니다. 그는 리갱으로 저장된 연락처로 전화를 겁니다. 산은 루안칭의 주소를 알고 있다고 알립니다. 그는 자신은 요새에서 안전하게 지내는 동안 그녀가 혼자 살고 있어 찾기 쉬울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치를 보냅니다. 그는 발코니로 걸어가 도시를 바라봅니다. 그는 루안칭의 이름을 부르며 이제 쇼가 시작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한편 루안칭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감상하며 곧 에어컨이 나오는 산의 편안한 요새로 들어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은 그녀는 오만한 환상에 빠져 산이 무릎을 꿇고 자신을 모시는 모습을 상상하고 근심 없는 호화로운 산만이 자신의 지위에 걸맞다고 확신합니다. 완전히 긴장을 푼 채 침대에 누워 담배에 불을 붙이고 산을 기다립니다. 갑자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자 그녀는 자신의 바보가 도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가짜 미소를 지으며 달려가 문을 열고는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너무 안달난 것 아니냐며 즉시 방문객을 조롱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는 순수한 충격과 공포로 채워집니다. 산 대신 마피아 보스 잔양공과 그의 부하들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겁에 질린 그녀는 어떻게 자신을 찾았냐며 말을 더듬습니다. 잔양공은 무자비하게 그녀의 뺨을 때리며 리갱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할 날이 오늘이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루안칭은 패닉에 빠져 바닥에 쓰러집니다. 그녀는 산이 돈을 빌렸고 자신을 속여 서류에 서명하게 한 것이라며 소리치고 그를 찾아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녀의 변명에 아랑곳하지 않고 잔양공은 계약서를 들어올리며 서명을 한 이상 빚은 그녀의 책임이라고 소리칩니다. 마피아 보스는 부하들에게 아파트를 뒤져 돈이 될 만한 것을 모두 가져가라고 명령합니다. 부하들이 가구를 밖으로 나르자 절망한 루안칭이 멈추라고 비명을 지릅니다. 그녀는 산에게 전화하고 있다며 그가 곧 돈을 갚으러 올 것이라고 우깁니다. 하지만 잔양공은 소파에 태연하게 앉아 그녀의 명품 가방과 보석들을 테이블 위로 끌어모으고 루안칭은 그가 자신의 물건들을 살피는 동안 겁에 질린 채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잔양공은 경멸 어린 시선으로 가방을 들어올리며 이런 쓰레기들로는 빚의 이자조차 낼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부하들이 이 더위 속에 빈손으로 돌아가려고 온 게 아님을 상기시킵니다. 그가 일어서자 그녀 위로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루안칭은 두려움에 뒷걸음질치며 다가오지 말라고 애원하고 돈은 산에게 있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잔양공은 이 상황을 즐기듯 잔인한 미소를 유지합니다. 당황한 루안칭은 산에게 비축된 물자가 많다는 사실을 털어놓으며 거래를 시도합니다. 그녀는 그가 곧 자신을 데리러 올 거라며 기다려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녀가 산의 번호로 전화를 걸지만 연결할 수 없다는 자동 음성 안내만 흘러나옵니다. 그녀의 얼굴에 식은땀이 흘러내립니다. 녹음된 안내를 들으며 그녀는 휴대폰 화면을 응시하고 받지 않는 전화를 바라봅니다. 진실을 깨달은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녀는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말을 더듬습니다. 이성을 잃은 그녀의 눈빛은 순수한 공포에 휩싸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든 갱단을 쫓아내려는 절박함에 그녀는 억지로 떨리는 미소를 지으며 그가 단지 바쁠 뿐이라고 설득하려 하고 당장 다시 전화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인내심을 잃은 잔양공이 잔인한 진실을 폭로합니다. 산이 빚에 서명하도록 자신을 속이고 달아났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그녀는 멍청할 뿐입니다. 자신이 완전히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루안칭은 충격으로 창백해진 채 얼어붙습니다. 갑자기 잔양공이 무자비하게 그녀의 머리채를 틀어지고 그녀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지릅니다. 루안칭은 스스로를 구하기 위해 산에게 값비싼 물자가 있으니 그를 찾아야 한다고 소리칩니다. 그녀의 비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피아 보스는 그녀를 침실 쪽으로 질질 끌고 갑니다. 침실 문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쾅 닫힙니다. 밖에는 박살난 루안칭의 휴대폰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한편 산은 에어컨이 나오는 자신의 요새화된 피난처에 편안하게 앉아 와인잔을 들고 있습니다. 그는 루안칭에 대해 생각하며 그녀가 마침내 자신이 계획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해합니다. 바깥 도시는 어둡지만 그의 아파트는 여전히 빛과 안전을 발산하는 고독한 등대처럼 남아있습니다. 루안칭의 아파트로 돌아가 모든 끔찍한 짓이 끝났습니다. 우통을 벗은 잔양공이 등을 돌린 채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루안칭은 침대 위에서 몸을 웅크린 채 울고 있습니다. 잔양공은 커피잔을 집어들며 루안칭의 절박한 호소에 흥미를 보입니다. 그는 몸을 숙여 억지로 자신을 보게 만들고는 그녀의 목을 꽉 쥔 채 거친 숨을 몰아쉬며 산에게 정확히 어떤 물자가 있는지 다시 말하라고 요구합니다. 루안칭은 에어컨, 시원한 음료, 산더미 같은 음식 등 산이 가진 사치품들을 미친 듯이 나열합니다. 그녀는 산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며 울부짖습니다. 그녀는 이 정보가 자신을 더 큰 고통에서 구해주길 바라며 물자의 양을 강조합니다. 호기심에 잔양공의 눈이 가늘어집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그녀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지만 타깃 하나는 제대로 짚었다고 말합니다. 만족한 잔양공은 그녀를 다시 침대 위로 내동댕이 칩니다. 그는 대열을 낚았다는 것을 깨닫고 산을 새로운 타깃으로 삼는 것이 최우선임을 직감합니다. 그는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흐느끼는 여자 앞에 서서 산의 요새를 빼앗을 계획을 세운다. 그는 갱단에게 떠나라고 명령하며 다음 목표물로 이동할 준비를 한다. 문이 닫히고 엉망이 된 아파트에는 정적만 남는다. 어둠 속에 홀로 남은 루안칭은 멍투성이인 채로 몸을 웅크린다. 그녀의 눈물은 순수한 증오로 바뀐다. 분노로 몸을 떨며 그녀는 산을 저주하고 자신을 속인 대가로 끔찍하게 죽을 것이라고 맹세한다. 산의 아파트 밖 거대한 무리가 고요한 밤의 정막을 깨뜨린다. 그들은 저기를 품고 행진하며 발소리가 일제히 울려 퍼진다. 왕 아주머니와 음흉한 이웃이 무리를 이끈다. 그녀는 에어컨과 식량으로 갱단을 유혹해 산의 집으로 안내하고 그를 아무것도 나누지 않는 이기적인 짐승이라 부른다. 흉터가 있는 리더는 왕 아주머니의 도움에 감사하며 물자를 빼앗으면 두둑하게 보상하겠다고 약속한다. 기쁨에 넘친 왕 아주머니는 갱단 보스를 정크 형님이라 부르며 그의 관대함에 감사해야 한다. 그녀는 갱단이 자신을 보호하는 동안
산이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을 상상한다.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며 악의적인 미소를 지은 그녀는 그의 오만함이 무너지는 것을 간절히 보고 싶어한다. 무리가 산의 요새 아래 인도에 모여든다. 하지만 흉터리더는 걸음을 멈춘다.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하며 건물을 쳐다본다. 그의 본능은 이 녀석이 그들의 상상 이상으로 철저히 준비했음을 말해주지만 그의 부하들은 별로 조심성이 없다. 야구 방망이를 든 금발의 불량배가 앞장서서 문을 부수겠다고 나선다. 잠재적인 위험은 무시한 채 불량배는 공격하라고 소리치며 입구를 향해 달려간다. 경계선에 도달한 순간 그의 발이 숨겨진 고전압 함정을 작동시킨다. 푸른 전기가 그를 강타하고 그는 격렬하게 몸을 떨며 고통의 비명을 지른다. 불량배는 바닥에 쓰러져 경련을 일으킨다. 함정을 눈치채지 못한 흉터리더는 경멸 어린 눈빛으로 저 쓰레기 자식이 굳어버렸냐고 묻는다. 다른 갱단원이 동료를 도우러 다가간다. 그가 불량배의 어깨를 만지는 순간 전류가 두 사람 모두를 덮친다. 불빛이 그들의 실루엣을 비추는 가운데 그들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른다. 왕 아주머니와 흉터리더는 산의 무시무시한 방어 시스템에 충격을 받아 얼어붙는다. 갑자기 지붕에 있는 스피커가 켜진다. 흉터리더와 왕 아주머니는 당황하여 위를 쳐다본다. 사이렌 대신 행운과 행복에 대한 경쾌한 노래가 스피커에서 크게 울려 퍼진다. 함정이 계속 작동하는 동안 낭만적인 분위기의 발랄한 음악이 흘러나온다. 갱단원들의 실루엣이 푸른 전기에 의해 비춰지고 노래는 그들의 운명을 조롱하는 듯하다. 위험을 깨달은 흉터리더와 왕 아주머니는 공포에 질려 욕설을 퍼부으며 뒷걸음질 친다. 내부에서는 산의 시스템이 밖에 있는 사람들의 충격과 공포 같은 강렬한 부정적 감정을 계속해서 수집한다. 산은 편안하게 앉아 아이스바를 먹으며 모니터를 지켜보고 있다. 그는 마이크에 대고 갱단을 조롱하며 함정에 빠진 그들에게 행운을 빈다고 말한다. 밖에서는 분노한 흉터리더가 건물을 향해 총을 겨누며 산에게 돈을 갚으라고 소리친다. 왕 아주머니는 리모델링할 돈이 있으면 빚이나 갚으라며 소리치고 그의 가정교육을 들먹이며 모욕한다. 산은 확성기를 통해 차분하게 대답한다. 그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자기 아파트가 400만 가치니 빌린 350만을 갚고도 남는다고 말한다. 그는 집으로 계산은 끝났다며 그들을 쫓아낸다. 그건 자기 문제가 아니니 그녀의 빚을 대신할 새로운 호구라도 찾으라고 말한다. 흉터리더는 분노로 부들부들 떤다. 그는 지금은 물자가 전부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산의 오만함에 격분한다. 산은 아이스바를 베어 물며 인터폰을 통해 계속해서 도발한다. 그는 아직 기분이 좋을 때 떠나라고 충고한다. 그러고는 표정이 차갑게 굳어지며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그의 손이 망설임 없이 커다란 빨간 버튼 위를 맴돈다. 산이 버튼을 누른다. 밖에서는 함정이 입구 전체에 거대한 전기 방전을 일으키고 엑스레이 같은 화면에 전기가 흐르며 그들의 뼈대가 번쩍이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들은 끊임없는 충격에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른다. 산의 시스템은 그들의 고통과 절망으로부터 포인트를 기록한다. 전기가 멈췄을 때 갱단은 육체적으로는 멀쩡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들은 식은땀을 흘리며 서서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공포에 질려 건물을 응시한다. 흉터리더는 뒷걸음질치며 갱단이 이 일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마지막 위협을 소리치고는 부하들과 함께 달아난다. 왕 아주머니만 홀로 남겨지고 그녀의 얼굴은 공포와 증오로 가득 찬다. 그녀는 갱단을 이용하려던 계획이 실패했음을 깨닫는다. 갱단이 달아난 후 건물은 핏빛 하늘 아래 여전히 웅장하게 서 있다. 콘크리트의 강렬한 열기가 바깥 세상을 오븐처럼 만든다. 다음 날 온도는 치명적인 섭씨 52도까지 치솟는다. 거리는 태양 아래 끓어오르며 인적이 끊긴다. 하지만 요새 내부는 완전히 다르다. 산은 에어컨 아래 소파에 누워 말린 과일을 즐기며 상쾌함을 느낀다. TV의 뉴스 속보가 극한의 날씨에 대해 경고한다.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자를 보도하며 화면에 빨간 경고등이 깜박이는 동안 모두에게 실내에 머물 것을 권고한다. 휴대폰 알림이 산의 휴식을 방해한다. 입주민 단톡방이 터질 듯하고 왕 아주머니가 앞장서서 그가 사람도 아니라며 남들이 고통받는 동안 혼자 물자를 독점한다고 비난한다. 다른 이웃은 그를 이기적이라고 부른다. 더 많은 메시지가 채팅창을 도배한다. 주민들은 자원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며 거절하는 그를 살인자라고 부르고 다른 사람들은 더위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며 도움을 요구한다. 그는 변명하지 않는다. 산은 그저 시원한 음료를 한 모금 마실 뿐이다.
그는 무관심하게 먼 산을 보듯 증오로 가득 찬 메시지들을 차분히 스크롤한다. 그에게 이 모욕들은 그저 자원일 뿐이다. 그의 시스템이 이웃들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질투와 분노의 엄청난 급증을 감지한다. 빨간색 알림이 뜬다. 부정적 감정 수치가 1000포인트를 돌파하고 시스템이 그의 보상을 계산하기 시작한다. 완벽하게 온도 조절이 되는 안전 가옥 안에서 사는 신선한 음식과 음료로 가득 찬 열린 냉장고 앞에 서서 고통받는 이웃들을 도발한다. 그는 씩 웃으며 물자 사진을 찍는다. 그는 단톡방에 사진을 올리며 창고가 미어터지는데 누구 먹을 사람 없냐고 농담을 던진다. 이웃들은 미끼를 물고 주민들은 좀 나눠달라고 애원한다. 저우 왕은 다리가 아프다며 뻔뻔하게 배달을 부탁하고 다른 사람들은 오만하게 물을 요구한다. 산의 표정이 차갑게 식는다. 그는 빈대들을 위한 자선단체를 운영하는 게 아니며 동등한 가치의 거래만 수락한다고 대답한다. 이웃들의 애원은 순식간에 분노로 바뀐다. 채팅창에서 왕 아주머니와 다른 사람들은 그를 모욕하며 이기적이라고 욕설을 퍼붓는다. 업보가 쌓이고 충분한 부정적인 감정을 모은 산은 신선한 사과를 들고 소파의 등을 기대앉는다. 갑자기 시스템 알림이 그의 주의를 끈다. 시스템은 부정적 감정 수치가 3000에 도달하여 반경 3m 이내에 미세한 균열을 일으키는 새로운 능력인 공간 참격이 잠금 해제되었다고 알린다. 흥미를 느낀 산은 능력을 활성화한다. 그는 테이블 위의 사과에 집중한다. 빠른 손놀림으로 그는 보이지 않는 칼날을 날려 사과를 완벽하게 반으로 가른다. 산의 눈빛이 위험하게 번쩍이며 미소를 짓는다. 그날 밤 그의 생존 게임이 한층 더 흥미로워졌다고 생각하면서 주황색 오프로드 차량이 도시의 버려진 거리에 급정거한다. 빨간 하이힐을 신은 여자가 내린다. 검은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오만한 태도로 복수를 다짐하는 그녀는 루안킹이다. 오프로드 차량 옆에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서 있고 마피아 보스 짠양이 강렬한 눈빛으로 시가에 불을 붙이며 연기를 내뿜고 있다. 공격을 준비하며 짠양은 부하들에게 그곳이 산의 주소가 맞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한다. 그의 부하들은 장악을 위해 타깃이 단지 가장 안쪽 건물에 있음을 확인한다. 짠양이 루안킹의 엉덩이를 움켜쥔다. 그는 그녀를 가까이 끌어당기며 옛 연인이 파멸하는 걸 보면 마음이 아프지 않겠냐고 조롱한다. 루안칭은 헌신적인 연인인 척 유혹적으로 기대며 이제 자신의 마음은 오직 그에게만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산을 쓸모없는 쓰레기라 부르며 극도로 경멸하는 태도로 말한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지고 오늘 밤 산은 죽을 것이라고 선언한다. 그들의 대화가 끊긴다. 잔양공은 누군가 주거구역으로 접근하는 것을 발견한다. 그것은 슈퍼마켓 주인인 리다프와 또 다른 이웃이다. 탐욕에 눈이 먼 그들은 환심을 사기 위해 산의 도주로를 막는 것을 돕겠다며 패거리에게 달려가고 잔양공은 이 절박한 이웃들을 바라보며 거래를 제안한다. 산을 잡는 것을 도와주면 물자의 일부를 그들과 나누겠다는 것이다. 자신은 안전하다고 생각한 리다프는 마피아 보스를 형님이라 부르고 지름길을 안내하겠다고 호언장담하며 열정적으로 패거리를 이끈다. 그 사이 다른 이웃들은 다가오는 위험도 모른 채 거리에서 물건들을 약탈한다. 잔양공과 루안칭이 이끄는 패거리는 단지의 구조를 설명하는 리다프의 뒤를 따른다. 하지만 리다프가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해 자신의 집을 가리키자 붉은 머리의 불량배가 차갑게 모든 건물이 이제 자신들의 것이라고 말한다. 공포가 엄습한다. 왕 아줌마와 다른 이웃들은 패거리가 자신들을 도운 사람들의 것까지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비명을 지른다. 마피아는 자비 없이 이웃들을 구타하여 바닥에 쓰러뜨린다. 그들은 이 짐승 같은 놈들을 믿었던 탐욕스러운 실수를 후회한다. 이웃들이 제압당하자 잔양공, 루안칭 그리고 그의 부하들은 주요 목표를 향해 진격할 준비를 한다. 그들은 산의 건물 아래에 모여 높은 벽을 올려다본다. 갑자기 거대한 알라기자가 위에서 떨어져 아스팔트 위로 박살난다. 경악한 패거리 앞에서 산은 알라기자에 평온하게 앉은 채로 모습을 드러낸다. 그는 문 앞에 군대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스테이크를 먹고 있다. 그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마피아를 바라보고는 다들 자기를 찾고 있냐고 묻는다. 잔양공은 루안칭을 껴안고 위를 향해 소리치며 시신이라도 온전히 남기고 싶다면 물자를 내놓으라고 살벌하게 협박한다. 산은 그 협박을 무시한 채 냅킨으로 가볍게 입을 닦는다. 그의 두 눈이 위협적인 붉은 빛으로 번뜩이고 식사를 무례하게 방해했다며 마피아 보스를 쏘아보며 꾸짖는다. 그의 태도에 충격을 받은 잔양공의 두 눈이 휘둥그레진다. 오만한 분노에 사로잡힌 잔양공은 건물을 가리키며 부하들에게 산을 불구로 만들라고 명령한다.
대치는 길거리 난투극으로 번진다. 산은 패거리 사이를 헤집고 다니며 날아오는 주먹을 가볍게 피한다. 집중한 채 무리를 향해 나아간 그는 한 불량배의 머리를 움켜쥐고 잔혹하게 바닥에 내리꽂는다. 모익한 머리를 한 근육질의 불량배가 가시 달린 도리깨를 휘두르며 허공으로 뛰어오른다. 공격을 예상한 산은 무기가 아스팔트에 부딪히는 마지막 순간에 피한 뒤 강력한 발차기로 불량배의 턱을 가격하며 반격한다. 동료들이 쓰러지는 것을 본 다른 조직원이 도끼를 꺼내든다. 그가 치명적인 일격과 함께 돌진하지만 산은 침착하게 공간 절단 능력을 활성화하여 그 칼날을 막아낸다. 갑자기 노란색 원통이 잔향공 바로 앞에 떨어지며 싸움이 중단되는데 그곳에는 루안칭도 함께 있다. 원통은 즉각 폭발하며 짙은 흰 연기 구름으로 거리를 가득 채운다. 기침을 하던 잔향공은 그것이 최루탄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숨어있는 공범의 함정일까 두려워 그는 부하들에게 후퇴를 명령한다. 그 짙은 연기 속에서 산은 맹목적으로 날아온 마지막 도끼질을 여유롭게 피한다. 그는 건물에 기대어 있는 한 인물을 발견한다. 그 낯선 남자는 산이 일으킨 난장판에 대해 한마디 하면서도 그의 싸움 실력이 훌륭하다는 건 인정한다. 산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 남자를 바라보며 이곳에 있는 이유를 캐묻는다. 앞으로 나선 인물은 꽃무늬 셔츠를 입은 무기상 무콩이었고 그는 가스통을 휙휙 던지고 있다. 그는 고품질이 물건이 있다며 산이 아직도 무기에 관심이 있는지 묻는다. 무콩은 산의 쿨러박스를 부러운 듯 바라본다. 이 더위에 차가운 물이 있다는 사실에 감탄하며 산이 그에게 물 한 병을 건네고 어째서 자신의 구역에서 이토록 멀리 떨어져 있는지 묻는다. 무콩은 경쟁자인 링펑이 자신의 사업을 가로채고 있어서 그의 부하들을 추적 중이었다고 설명한다. 경쟁자들을 따라 이곳까지 왔다는 것을 시인하며 그는 산의 엄청난 재고량에 놀랐고 뭔가 특별한 공급로가 있을 거라 짐작한다. 그 말을 들은 산은 날카롭게 눈을 가늘게 뜨고 경계하며 획 돌아서서 무콩이 무슨 속셈인지 캐묻는다. 무콩은 서둘러 그를 안심시키며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동업을 제안하고 싶을 뿐이라고 해명한다. 그는 링펑에게 엄청난 양의 정제수가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으며 산이 그것을 훔쳐 보관하면 자신이 팔겠다고 제안한다. 온도가 오를수록 물이 돈보다 더 귀해질 것임을 알고 있는 산은 어둠 속에서 그 제안을 숙고한다. 그가 협력하겠다고 동의하자 무콩은 완전히 충격에 빠진다. 산은 9대1의 수익 분배를 요구한다. 격분한 무콩은 이건 강도질이나 다름없다며 소리친다. 시스템은 산에게 강렬한 충격의 감정을 수확했다고 알린다. 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뒤돌아 떠나려 한다. 무콩이 응하지 않으려 하자 절박해진 무콩은 자존심마저 내던지고 산의 다리를 붙들며 살기 위해 8대1호라도 나누자고 애원한다.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무콩은 산이 결코 설득되지 않을 것이며 그에게 강력한 비장의 카드가 있을 것이라 깨닫는다. 자신의 지배력에 만족한 산은 음료를 한 모금 마시고 8대2의 분배를 수락한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을 덧붙인다. 향후 모든 물건에 대해 자신이 우선 선택권을 가지고 무콩은 남은 것을 판다는 조건이다. 체념한 무콩은 한숨을 쉬며 동의한다. 산은 주도권을 쥐고 무콩에게 목표물의 구조와 인원을 먼저 정찰하라고 명령한다. 얼마 후 두 사람은 거대한 산업단지를 관찰한다. 무콩은 그곳이 자원거래의 위장으로 쓰이는 링펑의 요새라고 설명한다. 그곳은 산탄총으로 무장한 사내들이 순찰을 돌며 삼엄한 경비를 서고 있다. 무콩은 붙잡혀온 여성들이 간부들에게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이용된다며 요새의 어두운 이면을 폭로한다. 한 경비병이 이제는 포로 신세가 된 루안칭을 감시하고 있다. 그녀가 배신한 이후 그녀는 붉은 드레스를 입은 채 겁에 질려 무방비 상태로 보인다. 무콩은 뒤쪽의 물 저장 구역을 가리키지만 정확한 물탱크의 위치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털어놓는다. 산이 자신의 계획을 설명한다. 자신이 혼자 정찰을 할 테니 신호를 주면 무콩은 시선을 끌어야 한다고 한다. 무콩은 어떻게 혼자서 그 많은 물을 옮길 수 있을지 의구심을 품는다. 그 의심을 무시한 채 산은 관측 지점에서 뛰어내려 경비병들이 순찰 중인 아래쪽 화물 컨테이너를 향해 간다. 지상에 내려온 산은 어두운 옷차림으로 자신만만하게 시설 내부를 돌아다닌다. 하지만 곧 낯선 얼굴을 눈치챈 경비병과 마주치게 되고 경비병은 그를 멈춰 세우고 신분증을 요구한다. 산은 침착하게 카드를 내보이며 링펑 보스가 물 재고를 조사하라고 자신을 보냈다고 주장한다. 경비병은 속지 않는다. 그는 비웃으며 산의 등 뒤로 산탄총을 겨누고 그 유치한 수작을 조롱한다. 시스템은 경비병의 경멸을 감지하여 산에게 포인트를 추가한다.
산은 자신의 공간 절단 능력이 단순히 과일을 깎는 데만 쓰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로 결심한다. 그는 차갑게 경비병의 어깨에 손을 얹고는 순식간에 공간 능력을 불어넣은 신분증을 그어버린다. 플라스틱이 칼날처럼 예리해져 경비병의 목을 단숨에 베어버린다. 경비병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한 채 즉사하여 쓰러지고 치명상에서 피가 뿜어져 나온다. 또 다른 경비병이 그 기괴한 참상을 목격한다. 산의 시스템은 희생자로부터 밀려오는 끔찍한 공포와 고통을 감지한다. 충격에 휩싸인 경비병은 권총을 뽑아들고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동료를 죽인 살인마를 향해 조준한다. 그가 방아쇠를 당기자 총구의 화염이 어두운 산업 현장을 밝히지만 산은 초인적인 민첩성으로 가볍게 총알을 피한다. 그는 원거리 공간 절단으로 반격한다. 경비병은 계속해서 총을 쏘지만 움직이던 그를 반 토막 내버리는 보이지 않는 칼날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시스템은 산이 엄청난 공포와 절망 포인트를 수집했다고 알린다. 총성이 단지 전체에 울려 퍼지고 인해 정막이 뒤따른다. 로켓 런처를 든 경비병을 포함한 지원 병력이 현장으로 몰려든다. 수적으로 열세인 산은 콘크리트 벽에 기대어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긴다. 그가 숨죽이고 있는 동안 당황한 경비병들은 그를 눈치채지 못하고 지나쳐 달려간다. 산이 숨어있는 사이 그의 등 뒤 어둠 속에서 갑자기 창백한 손 하나가 튀어나온다. 그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는다. 누군가 자신의 은신처를 찾아냈음을 깨닫는 사이 단지 내부는 혼란에 빠진다. 경비병들은 거대한 화학 탱크 주변을 통제하며 침입자를 사냥한다. 무장한 실루엣들이 암살자를 찾기 위해 무기를 치켜든 채 주름진 철판 건물들 사이를 순찰한다. 어둠 속의 인물은 리우였다. 그녀는 입술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낸다. 그녀는 창고 뒤에 몸을 웅크린다. 배차는 그녀가 왜 거기에 있는지 묻는다. 그녀는 갱단에게 붙잡혔다고 슬프게 설명하며 그도 붙잡힌 줄 알았다고 말한다. 그녀는 땅에 무릎을 꿇은 채 헝클어지고 절망적인 모습이다. 산은 물이 어디 있는지 아냐고 묻는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청소 일을 하면서 이곳의 구조를 파악했다고 설명하고 시선을 끄는 동안 그를 안내하겠다고 제안한다. 리우가 마당으로 던진 쇠 양동이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로켓 런처를 든 경비병을 포함한 자들이 소리가 난 쪽을 돌아보며 누군가 찾았다고 소리치고는 빈 양동이를 향해 달려간다. 그 틈을 타 리우는 젠을 이끌고 좁은 골목으로 향한다. 이 길에는 감시 카메라가 없다고 속삭이며 리우는 산을 데리고 더러운 골목길을 빠르게 빠져나간다. 시선을 피하기 위해 쥐가 들끓는 곳을 지나 거대한 철문 앞에 멈춰선 산은 그녀에게 숨어서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한다. 그는 공간 능력을 활성화하여 양손에 검은 소용돌이를 소환한다. 그는 에너지를 집중하며 강력한 일격으로 벽을 부술 준비를 한다. 그는 구조물을 향해 정면으로 주먹을 날린다. 엄청난 충격에 벽돌벽이 산산조각 나고 파편이 사방으로 튀는 가운데 그가 안으로 들어선다. 순찰 중이던 경비병이 폭발음에 화들짝 놀란다. 그는 비틀거리며 물러서고 혼란과 공포 속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주위를 두리번거린다. 그는 무기를 움켜쥐고 누구냐고 소리친다. 산은 무시무시한 붉은 빛으로 안광을 번뜩이며 뚫린 구멍 사이로 걸어나온다. 그는 망설임 없이 치명적인 공간 참격을 날린다. 순식간에 날아든 정밀한 공격이 방아쇠를 당기기도 전에 경비병의 목을 베어버린다. 경비병이 죽자 시스템이 산에게 알림을 보낸다. 충격과 공포, 고통으로 인한 막대한 포인트를 수집했다. 숨어서 지켜보던 리우는 걱정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산이 안에 너무 오래 있다고 느끼며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불안해한다. 그녀는 극도로 초조해하며 오직 그가 무사하기만을 바란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본 그녀는 그야말로 경악하고 만다. 그곳은 철저히 파괴되어 있었고 그녀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초토화되어 있었다. 갑자기 잔해 속에서 그녀를 향해 걸어오는 한 인물을 발견한다. 패닉에 빠진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공격할 준비를 한다. 그리고 그게 산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이미 모든 게 해결되었으니 이제 떠나자고 차분하게 말한다. 그러고는 즉시 몸을 돌려 걸어가기 시작한다. 이어서 그는 총을 꺼내 위로 겨누고 단 한 발을 쏜다. 총알이 허공에서 폭발한다. 리우는 그 소리에 깜짝 놀라지만 산은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기에 웃기 시작한다. 한편 밖에서는 하늘의 신호를 본 무콩이 즉시 상황을 이해한다. 그는 산자오가 정말 대단하다며 진심으로 놀란 듯 감탄한다. 그리고 파괴 계획 중
자신의 임무를 시작한다. 그는 미리 준비한 화염병 여러 개를 땅에 던져 사방에 혼란과 폭발을 일으킨다. 순식간에 일대가 화염에 휩싸인다. 사람들은 불길 때문에 비명을 지르며 불을 끄기 위해 필사적으로 뛰어다닌다. 계획했던 그대로 혼돈 속에서 모두의 시선이 완벽하게 분산된다. 불길이 번지는 틈을 타 산과 루는 다른 구역으로 쉽게 이동한다. 루는 길을 가리키며 앞쪽 골목이 남문 주변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하며 계속 나아간다. 갑자기 뒤에서 다른 여자가 달려와 산을 부르며 제발 데려가 달라고 애원한다. 루안 킹이었다. 산은 즉시 그녀를 알아본다. 그녀는 한때 연인 사이였다며 과거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거듭 애원한다. 그녀는 다가와서 이 지옥에서 꺼내만 준다면 과거에 자기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던 일도 원망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산은 그녀가 아직도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다며 차갑게 대꾸한다. 그의 싸늘한 말투에 루안 킹은 무너지듯 울음을 터뜨린다. 그녀는 갱단이 매일 노인들의 시중을 들게 하며 반항하면 때린다고 흐느끼며 말한다. 도망치려 하면 곧장 붙잡혀 끌려온다고 했다. 그녀는 갈 곳이 없다며 오열하고 산이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할 테니 제발 곁에 있게 해달라고 매달린다. 산은 그녀가 저지른 모든 짓을 떠올리며 물끄러미 바라본다. 그는 가난하다고 비웃고 바보 취급하며 뒤로는 늙은 놈들과 몸을 섞고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고 한펑을 끌어들였을 때 이런 날이 올 줄 상상이나 했냐고 묻는다. 그 모습에 루안 킹은 진짜 공포에 질려버린다. 그제야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짓이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깨닫는다. 산은 더 깊은 생각에 잠긴다. 그는 전생을 떠올리며 과거에 그녀가 자신을 토망했을 때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조금이라도 상상했을까 생각한다. 그녀는 그에게 너무나도 끔찍한 짓들을 저질렀고 그녀가 무슨 말을 하든 용서할 길은 없었다. 이제 그는 억지로 감정을 억누른다. 역사가 되풀이되게 내버려 둘 수는 없기 때문이다. 산은 차갑게 그녀를 밀쳐내며 연기력은 여전히 형편없다고 쏘아붙인다. 그러고는 루오에게 고개를 돌려 계속 가야 한다고 말한다. 루오는 바닥에 엎드린 루안킹을 바라보며 그녀가 이 일로 교훈을 얻고 다시는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이 되지 않기를 조용히 바란다. 그 순간 루안킹은 완전히 이성을 잃고 만다. 그녀는 산이 자기를 살려주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편하게 놔두지 않겠다고 악을 쓴다. 즉시 시스템 알림이 뜨며 강렬한 증오의 부정적 감정 플러스 999를 감지한다. 수치가 끝없이 치솟는다. 그들이 떠난 직후 구역 보스가 도착한다. 그는 오자마자 자신이 가진 가장 귀중한 것인 물의 행방부터 찾으며 식수가 무사하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 부하들이 문을 열고 내부의 처참한 꼴을 확인하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정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리고 벽에 적힌 글씨를 발견한다. 거기엔 잔 양공의 물은 가져가며 다음번엔 목숨을 가져가겠다고 똑똑히 적혀 있었다. 잔 양공은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린다. 그는 분노에 차 길길이 날뛰며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벌였냐고 소리친다. 분노를 넘어선 광기였다. 그때 바닥에 쓰러져 있던 루안 킹이 입을 연다. 그녀는 잔 양공에게 이 짓을 한 건 산자오라고 일러바친다. 그녀는 자신이 막아보려 했지만 산이 상처를 입히고는 잔 양공을 쓰레기라 부르며 모욕했다고 거짓말을 늘어놓는다. 그녀는 잔 양공에게 매달려 교묘하게 그를 자극하며 산이 그따위 자원에 걸맞지도 않은 놈이라 떠벌렸다고 말한다. 그녀는 계속해서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며 산이 모두를 끝장낼 계획이라고 경고한다. 그 말을 들은 잔 양공의 분노가 차갑게 폭발한다. 그는 모두에게 자신을 따라 남문으로 가서 사나오를 도륙내라고 명령한다. 사냥 명령이 떨어지자 거대한 감정이 수용소 전체로 퍼져나간다. 산과 무콩은 즉각 그 움직임을 알아챈다. 적의 모든 병력이 보스 뒤에 집결하자 산은 자신들이 쫓기고 있다는 걸 간파하고 한마디 던진다. 산은 잔 양공이 예상보다 빨리 움직였다고 무심하게 중얼거린다. 하지만 그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잔은 앞을 가리키며 그를 붙잡으라고 소리친다. 그의 뒤에 있던 모두가 걷잡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여 돌격하지만 결국 그것은 산에게 유리한 패가 된다. 그는 침착함을 유지한 채 그들 앞에 횃불을 툭 던져 순식간에 거대한 불의 장벽을 만들어낸다. 화염에 가로막힌 무리는 꼼짝없이 발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보스는 불길 너머로 이게 끝나는 즉시 산의 명주를 끊어놓겠다고 소리친다. 강렬한 증오의 부정적 감정 플러스 999를 감지하는 알림이 나타난다. 이제 산을 향한 증오심이 최고치에 달한 자가 2명이 되었다. 하지만 산은 여전히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잔양공 보스에게 비꼬듯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 더 강해지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그 감정 포인트를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말한다. 그때 또 다른 알림이 떠오른다. 쾅! 부정적 감정 포인트가 3000에 도달했습니다. 새로운 능력, 공간 장벽이 아늑한 피난처 안에 해제되었습니다. 샤는 작은 축하 파티를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무콩은 아까 있었던 일이 정말 믿기지 않는다며 크게 웃음을 터뜨린다. 그는 늙은 개 잔양이 지금쯤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자기 구역을 다 때려 부수고 있을 거라고 장담한다. 그들은 식탁에 둘러앉아 말도 안 되게 맛있는 음식들을 즐긴다. 밖에서 맹위를 떨치는 치명적인 폭염은 완전히 무시한 채 그들은 일말의 걱정도 없이 만찬을 즐긴다. 음식이 너무 기가 막혀 보여서 보는 것만으로도 당장 끼어들고 싶어질 정도다. 당장이라도 뛰어들고 싶은 연애지만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 있지 않다면 그 맛을 상상만 할 수밖에 없다. 이 모든 것을 보며 그녀는 산이 자신을 구해주지 않았다면 그 지옥에 얼마나 더 갇혀 있었을지 모른다며 진심으로 감사를 전한다. 그녀는 깊이 감사하며 그에게 보답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녀는 온갖 요리를 다 할 줄 안다며 주방을 맡겠다고 나서고 그저 그를 기쁘게 해주고 싶다고 말한다. 남자들이 보통 맛있는 집밥을 좋아한다는 걸 그녀도 알기에 제이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우리는 동창이니 그렇게 격식을 차릴 필요 없다고 일러준다. 그는 그녀의 감사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무엇보다 그녀가 긴장을 풀고 안심하며 천천히 적응하기를 바란다. 그녀가 거기에 있는 동안 류는 단지 예의를 차리는 것이 아니라고 우긴다. 그녀는 그 덕분에 이 세상에 아직 믿을 만한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걸 느꼈다고 설명한다. 그러자 무콩이 대화에 끼어들며 영웅이 미녀를 구하는 그 장면도 꽤 인상적이었다고 거든다. 그는 농담을 던지며 대체 어떻게 그런 짓을 해냈는지 정확히 알고 싶다며 산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조른다. 그는 산이 혼자서 저수지를 통째로 비웠다는 사실을 아직도 믿지 못하며 무슨 말도 안 되는 마법이라도 쓴 건지 궁금해한다. 잠시 동안 주위가 고요해진다. 산은 그저 자신만의 방식이 있다고 대답할 뿐이다. 그는 무콩에게 어떻게 했는지 신경 쓰는 대신 그 많은 물을 어떻게 안전하게 팔지나 고민하라고 말한다. 그 말을 듣고 무콩은 순간 얼어붙으며 산의 말이 맞다는 것을 깨닫는다. 출처를 숨긴 채 그 엄청난 양의 물을 파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는 류에게 중학교 이후의 삶에 대해 가볍게 물으며 졸업 후 그녀의 소식을 한 번도 듣지 못했다고 언급한다. 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졸업 직후 가족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털어놓는다. 그녀가 부모님이 실종됐다는 말을 덧붙이는 동안 나쁜 기억들이 밀려와 다시 공포감이 치솟는 것을 느낀다. 그럼에도 그녀는 산이 진실을 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며 그 두려움과 마주한다. 하지만 그녀가 말을 꺼내려는 찰나 주변에서 갑자기 불길이 솟아오르기 시작한다. 그들은 눈앞에 벌어진 광경을 믿지 못한다. 무콩이 창밖을 내다보며 사방이 불바다라고 외친다. 불길은 완전히 걷잡을 수 없는 상태다. 물을 잃은 자들이 물을 되찾으려 하거나 모든 것을 파괴하려 하는 것이 분명하다. 불길이 맹렬하게 폭발하자 산, 무콩, 덩 그리고 류는 충격에 빠진 채 밖을 바라본다. 거대한 화재다. 혼란 속에서 그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열기에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본다. 그중 한 명은 아이를 안은 채 제발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절박하게 비명을 지르며 도움을 청한다. 무콩은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깨닫는다. 그는 린 교수가 배후에 있을 거라며 그 개자식이 정말 모두를 산채로 태워 죽이려는 건지 경악한다. 류는 불안한 듯 우리가 나가서 뭔가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는다. 하지만 샤는 생각에 잠겨 있다. 그는 루스가 도덕성과 무고한 생명들을 미끼로 자신을 밖으로 꿰어내려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전생에 순진하고 착했던 자신을 이미 오래전에 버렸기에 이런 짓은 아무 소용없다고 생각한다. 밖에 있는 모두를 구하려다 목 졸려 죽었던 그 과거를 떠올리는 동안 잔양이 산에게 당장 나오라며 소리친다. 그는 산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 일대를 모조리 잿더미로 만들어 산의 그 잘난 강철 거북이 등껍질이 얼마나 버티는지 보겠다고 협박한다. 잔양의 부하 중 한 명이 보스는 여전히 현명하시다며 재빨리 아부를 떤다. 그는 불길이 계속 번지면 안에 있는 놈들이 타 죽진 않더라도 연기 때문에 확실히 끝장날 거라고 덧붙인다. 잔양은 그 광경을 즐긴다. 불길이 점점 더 커질수록 그의 기분도 한껏 달아오른다. 그는 감히 자신에게 반항하는 자에게는 바로 이런 최후가 따른다고 속으로 생각한다. 불길은 계속 솟아오르고 주변 건물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며 피난처의 화재를 더욱 키운다. 무콩은 패닉에 빠지기 시작한다. 그는 이대로 안에만 있을 수는 없다고 말한다.
그는 열기가 벽을 타고 퍼질 것이며 불에 타지 않더라도 결국 산채로 구워지거나 산소 부족으로 질식하고 말 거라고 경고한다. 산은 그저 여유롭게 미소 지을 뿐이다. 그에게는 이미 다 계획이 있다. 그는 초고온의 종말 속에서 자신의 안전한 피난처에 최고급 화재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을 만큼 멍청하지 않다고 속으로 생각한다. 그는 아주 오래전부터 바로 이런 상황에 대비해왔다. 그는 구형 PC들까지 동원해 방어 소프트웨어를 가동시키며 자신이 가진 모든 기술을 활용한다. 그리고 그는 침착하게 콘솔의 빨간 버튼을 누른다. 보통 누군가 크고 빨간 버튼을 누르면 상황이 아주 나쁘게 흘러가기 마련이지만 이번에는 그 반대다. 외부에서 숨겨진 장치들이 작동하며 즉시 화재 진압탄을 발사하기 시작한다. 그것들은 대형 소화기처럼 작동하며 일대의 거대한 진압용 연기를 방출한다. 짙은 흰 연기가 퍼져나가자 불길이 순식간에 사그라든다. 무콩은 눈앞의 광경에 완전히 넋을 잃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서서 소리친다. 젠장, 이건 나노급 겔 베이스잖아. 그는 산이 어떻게 그런 물건을 손에 넣었는지 믿기지 않는다. 그는 이건 순전히 군용 등급이라며 산에게 군부대라도 털었냐고 묻는다. 류 역시 눈앞에서 불길이 사라지는 것을 보며 완전히 충격에 빠진다. 불길이 진압되자 밖에 있던 보스는 점점 더 짜증이 치솟는다. 그는 코웃음을 치며 이건 그저 죽기 전에 바라길 뿐이라고 단언한다. 그럼에도 그는 마치 이 결과를 예상이라도 한 것처럼 행동한다. 갑자기 근처에 있던 부하 중 한 명이 잔향공이 한눈을 파는 틈을 타 기습을 시도한다. 그 남자는 온 힘을 다해 일격을 가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 보스는 훨씬 더 강하다. 그는 기습한 자를 가볍게 쓰러뜨리고 모두에게 계속 공격하라고 명령한다. 그는 산의 쓰레기 같은 기술이 영원히 버틸 리 없다고 말한다. 그는 끝까지 물고 늘어질 작정이다. 옆에 있던 부하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으며 보스에게 연료가 거의 바닥났다고 말한다. 그는 집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안개가 너무 강력하다고 지적한다. 그 순간 피난처 안에서 산의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그는 잔향공 보스에게 불장난은 끝났냐고 여유롭게 물으며 들어와서 시원한 물이나 한 잔 마시며 열을 식히는 게 어떠냐고 조롱한다. 도발 직후 산의 눈앞에 알림이 떠오른다. 강력한 부정적 감정 감지됨. 분노 플러스 888. 밖에서 불구경을 즐기는 듯했던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실망한 기색이다. 불길이 사그라들면서 더 이상 볼거리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마음속으로 보스는 접근 방식을 바꾼다. 그는 단순히 산을 죽이는 건 너무 쉽게 봐주는 거라고 결론낸다. 저 집이 불에 타지도 않고 튼튼하며 완벽히 자급자족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그야말로 완벽한 피난처다. 이제 그는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졌다. 무력은 통하지 않았다. 화공도 실패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결심한다. 상황이 이 지경까지 왔으니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린다고 해도 아무도 비난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가 근처의 무고한 민간인들을 쳐다보자 그들의 얼굴에 순전한 공포가 번지고 산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정확히 간파하지만 이미 모든 가능성에 대한 준비를 마친 상태다. 근처에 불길이 타오르는 가운데 잔향공 보스는 산에게 당장 나오라고 소리치며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라고 외친다. 이로 인해 한노파가 울부짖으며 산을 향해 망할 놈의 자식이라고 욕설을 퍼붓기 시작한다. 그녀는 그가 잔향의 심기를 건드려 모두를 파멸로 몰아넣었다며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친다. 한편 다른 남자는 잔향이 개자식이라고 소리치며 이렇게 된 이상 밖으로 뛰쳐나가 죽기 살기로 싸우겠다고 선언한다. 산은 다른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자신을 협박하는 건 너무나도 뻔한 수작이라고 속으로 생각한다.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서 마음이 약하다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잔향은 산이 겁쟁이처럼 숨어있겠다면 그것도 좋다며 이 영감탱이부터 시작하겠다고 조롱한다. 그러고는 두려움에 떨며 울고 있는 노인을 붙잡는다. 갑자기 린펑 교수가 이런 짓을 저질렀으니 끔찍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소리치는 목소리가 들린다. 그 목소리를 듣고 상황을 지켜보던 샤는 그 남자가 왕 할아버지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챈다. 그는 이 노인이 예전에 자신에게 물을 주며 살아만 있다면 언제나 희망은 있으니 꼭 살아남으라고 말했던 것을 떠올린다. 그 기억은 마침내 산의 내면에서 진정한 분노를 일깨운다. 그는 고개를 돌려 묵항에게 안에 머물며 몸을 지키라고 말한다. 그리고 자신은 잔향강 두목과 결판을 짓겠다고 선언한다. 다른 사람들은 충격에 빠져 그를 쳐다보지만 이내 그의 뜻을 이해한다. 산이 밖으로 걸어나가며 불길이 치솟는 화염의 바다로 발을 내디딘다.
그는 잔양강에게 두 사람 사이의 원한일 뿐 다른 사람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차분하게 말한다. 잔양강은 한 손에 불타는 횃불을 든 채 여전히 노인의 멱살을 잡고 산의 말을 듣는다. 그는 노인을 내동댕이 치고는 드디어 껍질 밖으로 기어나오기로 결심했냐며 산을 조롱한다. 그는 산이 영웅 행세라도 하고 싶은 거냐고 묻고는 돈을 갚고 물을 넘기고 스스로 목숨을 내놓으라며 조건을 제시한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들을 살려줄지 고려해 보겠다는 것이다. 산은 자신은 영웅놀이 따위엔 관심이 없다며 차갑게 대꾸한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맹렬하게 노려본다. 그러자 산이 손을 들어 앞을 가리킨다. 그는 싸우고 죽이는 건 지루한 일이고 업보만 쌓일 뿐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잔양이 카지노 운영으로 시작했다는 소문을 들었으니 잔양이 가장 잘하는 방식으로 결판을 내는 게 어떻겠냐고 덧붙인다. 그가 내기를 제안한다. 잔양이 이기면 산이 가진 모든 것이 그의 차지가 될 것이다. 산이 이기면 잔양은 왕 할아버지를 풀어주고 이 구역을 떠나야 한다. 잔양 두목은 폭소를 터뜨리며 즉시 동의한다. 그는 주사위 세트를 던지며 가장 높은 숫자가 나오는 쪽에 거는 단 한 번의 승부로 생사를 결정짓자고 말한다. 산은 재빨리 주사위를 집어들고는 차분하게 높은 쪽에 걸겠다고 말한다. 그는 도박의 신에게 걸맞은 대결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한다고 덧붙인다. 두 사람은 잠시 자세를 고쳐 잡는다. 불타는 전장이 아니라 마치 카지노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그들은 주사위를 흔들기 시작하며 큰 소리로 외친다. 장치가 작동하고 그 안에 주사위가 미친 듯이 회전하기 시작한다. 주사위가 굴러가자 주변 사람들은 모두 잔양 두목이 무조건 이길 것이라고 소리치며 그를 응원하기 시작한다. 잔양 두목은 자신감이 넘쳐 흐르는 모습이다. 주사위가 멈추자 그는 폭소를 터뜨린다. 그는 최고의 숫자인 36이 나왔다고 자랑스럽게 외치며 산이 졌다고 선언한다. 산은 진정으로 차분함을 유지하며 승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니 서두르지 말라고 그에게 말한다. 그러고는 은밀하게 속임수를 써서 주사위를 조작한다. 그는 정밀하게 주사위를 베어버리고는 잔양 두목의 주사위가 영 품질이 좋지 않은 것 같다고 무심하게 내뱉는다. 반으로 쪼개진 주사위를 보고 모두가 패닉에 빠진다. 누군가가 합이 21이라며 이는 최고의 수로 여겨지던 것을 뛰어넘었다고 소리친다. 산은 두목이 졌다고 선언하며 노인을 당장 풀어주라고 명령한다. 잔양강 두목은 분노로 길길이 날뛴다. 그는 산이 사기를 쳤다며 비난하고는 즉각 그를 향해 달려든다. 알림창이 떠오른다. 강력한 부정적 감정 감지, 분노, 추출량 500. 두목은 칼을 들고 돌진하며 산에게 저주를 퍼붓고 죽어버리라고 소리치고 주변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뿔뿔이 흩어진다. 그러나 산은 평온함을 유지하며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능력을 시험해볼 완벽한 순간이라고 생각한다. 두목이 그에게 달려들 때 산은 가볍게 피한 뒤 주사위 장치를 빠른 속도로 던져 두목을 깜짝 놀라게 한다. 그 물건이 땅에 부딪히며 연기와 파편을 일으킨다. 모두가 패닉에 빠져 도망치며 두목이 무사한지 묻는다. 연기가 퍼지는 가운데 잔양강 두목은 기침을 하며 자신은 괜찮다고 말한다. 그는 두 사람에게 산을 찾아보라고 명령한다. 연기가 거치자 잔양강 두목은 앞에 있는 산을 발견한다. 그는 산을 가리키며 모두에게 그를 쓰러뜨리라고 명령한다. 부하들은 즉시 총을 쏘기 시작하고 산을 죽이고 싶어 안달이 난 채 흥분하며 소리친다. 잔양강 두목이 상황 보고를 요구하지만 누군가 대답하기도 전에 재빠른 일격이 날아와 그의 바로 앞에 있던 부하를 쓰러뜨린다. 마침내 연기가 완전히 거치자 잔양강 두목은 충격에 휩싸인다. 그곳에는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은 채 멀쩡히 서 있는 산의 모습이 드러난다. 잔양강 두목은 거대한 로켓 런처를 꺼내 들고는 산이 아무리 강해도 이것까지 피할 수는 없을 거라고 소리치며 로켓을 발사한다. 발사체가 날아가는 바로 그 순간 두목은 산이 가진 모든 것이 자신의 차지가 될 것이라고 외친다. 그 순간 알림이 나타난다. 공간 방어막 활성화. 방어막이 순식간에 산의 몸을 감싸며 그를 보호한다. 방어막은 폭발의 충격을 고스란히 흡수하여 공격을 완벽하게 막아낸다. 잔양강 두목은 극심한 공포에 빠지기 시작한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당황하며 그의 얼굴에 식은땀이 흘러내린다. 그는 산이 미사일을 막아냈다는 사실을 도무지 믿을 수 없다. 그는 이 녀석이 그야말로 무적이라는 걸 직감하기 시작한다. 산은 씩 웃으며 잔양강 두목에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는 건 꽤 견디기 힘들 거라고 말한다. 그는 잔양강이 내기에서 발을 빼려는 거냐고 묻는다. 말을 마침과 동시에 산은 가벼운 손짓 몇 번으로
미사일을 여러 조각으로 썰어버린다. 그러고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가기 시작한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산을 보며 두목은 난생 처음 진정한 공포를 느낀다. 산은 잔양강이 제대로 된 칼조차 쥐고 있지 않으니 조건을 협상할 자격도 없다고 꼬집는다. 잔양강 두목은 이 자식에게 분명 뭔가 잘못된 점이 아주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다고 생각한다. 산은 잔양강 두목이 계속해서 선을 넘고 시비를 거니 마침내 결판을 낼 때가 왔다고 말한다. 하지만 잔양강 두목의 머릿속은 빠르게 굴러가고 있었다. 그는 화력이 바닥났음을, 그리고 정면으로 싸우는 것은 이미 진 싸움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이 애송이는 기이한 능력을 지녔고 그의 피난처는 그야말로 금광이다. 그는 차라리 산을 회유하여 이자까지 쳐서 손실을 메우는 편이 낫겠다고 결심한다. 이런 속내를 숨긴 채 그는 두 눈을 빛내며 거짓으로 꾸민 친근한 표정으로 억지 웃음을 지어 보인다. 그는 모든 것이 그저 오해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그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친구 사이일 뿐이라고 말하며 산에게 거래를 하지 않겠냐고 제안한다. 잔양강 두목은 산에게 자신의 말을 주에 깊게 들어보라고 요구한다. 그는 자신을 죽여봤자 산의 손에 피만 묻힐 뿐 아무런 이득도 없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 세상에서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이라지만 자신은 산이 살아남아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확실히 도울 수 있다고 덧붙인다. 그는 자신에게 페니실린과 세팔로스포린 같은 항생제 묶음이 있다고 언급하며 지금 이 물건들이 얼마나 귀한지 아느냐고 산에게 묻는다. 그는 작게 감염된 상처 하나만으로도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거래를 제안한다. 산이 자신을 살려준다면 이 약들을 함께 나누겠다는 것이다. 산은 주에 깊게 듣고는 이런 시기에 항생제는 확실히 가치 있는 화폐라는 점을 인정한다. 그는 잔양 두목에게 자신에게는 이 피난처뿐만 아니라 그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물자가 비축되어 있다고 솔직하게 말한다. 이 말을 듣고 잔양 두목은 큰 충격을 받는다. 그는 즉시 산에게 식량과 물만 있을 뿐 약이 없다면 병 한 번에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서로 협력하자고 제안하며 약은 서부구역의 폐공장에 보관되어 있고 비밀번호는 오직 자신만이 알고 있다고 털어놓는다. 산은 잠시 차갑게 노려보다가 동의하며 오늘 밤의 갈등은 여기서 끝내자고 말한다. 그는 심지어 겉보기엔 친근한 태도로 두목의 어깨에 팔을 두르기까지 한다. 잔양 두목은 당연히 여기서 끝내는 거라며 빠르게 맞장구를 치고 오해가 풀려서 다행이라고 말한다. 산은 일단 오늘은 돌아가라며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나누자고 말한다. 잔양공 대장이 걸어가기 시작하자 부하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그를 빤히 쳐다보며 무슨 일인지 묻는다. 잔양공 대장은 그저 이동하라고 명령하고 그들은 모두 함께 떠난다. 산은 그들이 물러나는 모습을 예의주시한다. 그들이 충분히 멀어지자 그는 단순한 비밀번호 따위가 자신을 막을 순 없다고 조용히 중얼거린다. 그것 없이도 그는 그 문을 열 수 있었다. 그러고는 아직 그곳에 남아있는 이웃들, 특히 왕 할아버지를 향해 돌아서서 이제 안전하다고 안심시킨다. 산이 왕 할아버지와 이야기하는 동안 왕 아주머니는 제정신을 차리지 못한다. 그녀는 극도의 공포에 질려 좌절하며 패닉에 빠진다. 그녀의 모습에는 두려움이 역력하게 드러난다. 왕 할아버지는 서둘러 산에게 감사를 표한다. 그는 산이 자신의 목숨을 구했다며 앞으로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한다. 싸우기엔 너무 늙었지만 식물을 심고 가꾸거나 잔심부름은 아직 도울 수 있다고 덧붙인다. 산은 할아버지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부드럽게 말하며 이제 집에 가서 문을 꼭 잠그고 쉬시라고 당부한다. 달이 높이 떠 있고 밤에도 열기가 계속 오르는 가운데 마침내 모두가 발걸음을 돌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다. 아까 산에게 죽을 뻔했던 조직원 중 한 명이 앞장서갔고 잔양공 대장은 산자오가 그저 무모한 애송이일 뿐이라며 조롱한다. 약을 정말로 나눌 줄 알았냐며 비웃고 협력하자는 말은 그저 시간을 벌기 위한 수작이었음을 인정한다. 그는 단지 먼저 상황을 진정시키고 싶었을 뿐이라고 설명한다. 산의 물자를 빼앗을 방법만 알아내면 그놈을 제대로 처리해버릴 생각이다. 산이 자신에게 맞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직 핏덩이에 불과하다고 덧붙인다. 이 말을 들은 부하들은 즉시 그에게 아부를 떨기 시작한다. 그중 한 명이 대장님이 참으로 현명하시다며 치켜세운다. 다른 녀석도 맞장구를 치며 산이 가미루 보스에게 대적했으니 아마 사흘도 넘기지 못할 거라고 덧붙인다. 루 보스의 표정이 심각하게 굳어진다. 그는 산에게 분명히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포탄조차 그에게 닿지 않았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그는 파인애플 머리에게 며칠 동안 산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하지만 그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갑작스러운 참격이 그의 목을 날려버린다. 부하들은 극심한 공포에 휩싸인다. 방금 일어난 일을 믿지 못한 채 한 명은 도망치라고 소리치고 다른 한 명은 귀신이냐며 비명을 지른다. 그들은 패닉에 빠져 뿔뿔이 흩어지고 건물 근처 바닥에는 루 보스의 시체만이 덩그러니 남는다.